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쌤터의 정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1년 만인 것 같은데요. 이제 수능은 이제 2주도 안 남긴 이 시점에서 6월, 9월 평가원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강조해 드리면서 그 평가원 문제의 기출 경황과 또 얼마 뒤에 있을 수능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를 제가 해설을 해드리고 또 예측을 해드리고 또 중요한 팁들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팁들이 많이 전달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어제 직관으로 다른 저희 학교의 애들이랑 찍었어요. 근데 제 편집 실수로 메모리 카드 때문에 삭제하다 잘못 삭제해서 다시 찍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영상이랑 앞에 영상이 복장이 다르고 좀 연결이 좀 덜 매끄러울 수 있는데 같은 내용이니까 앞에 부분은 학생들의 반응이 없더라도 들으시면 되고, 근데 여기 오늘 강의의 핵심은 도표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도표 해설이랑 또 도표를 풀기 어려워하는 분들한테 찍는 팁, 개꿀팁 이렇게 찍으면 4개 중에 2개는 먹을 수 있다 최소. 네, 이런 팁을 제가 드리는 그런 강의여가지고요. 개념 설명, 문제 풀이 강의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앞부분 스킵하시고 뒷부분부터 들으셔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또 앞부분 들으시면 도움은 또 되실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올해 문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 강의를 접하시는 분들은 이 파일을 제가 이제 링크를 걸어서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게, 다운을 받으실 수 있게 제가 처리를 해 놓을 건데요. 이게 올해 6월, 9월의 문제 경향이었습니다. 보시면은 개념 문제는 저기 하얀색 아무 그 색이 음영 처리가 안 된 부분은 개념 문제였는데 개념 문제가 6월과 9월이 동일합니다. 유일하게 달랐던 거는 9월에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가 하나 있었고요. 6월에는 연구 방법이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연구 방법이 원래 보통 2문제, 자료 수집 방법이랑 이렇게 2문제가 나오는데 2번, 그 다음에 11번, 그리고 12번으로 연구 방법과 자료 수집 방법이 6월에 3문제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 3문제 중에 한 문제가 9월에는 이렇게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로 해서 이것도 중요 주제잖아. 이걸로 하나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하나가 다르긴 했지만 어차피 주요 주제니까 나와도 크게 뭐 푸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셨을 거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음영 처리되어 있는 도표 문제들입니다. 우리 6월, 9월에서는 도표 문제가 성불평등이 나왔고요. 계층구조 사회이동 파트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제도가 나왔고, 그 다음에 부양비 관련이 나왔습니다. 고정이 됐어요. 아마 올해 수능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분석을 했는데 이제 4문제 메타로 바뀐 게 작년이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당황을 하셨었는데 작년에도 6월, 9월과 똑같은 주제의 개념과 그 다음에 똑같은 도표 유형이 나왔습니다. 4문제를 내는데 새로운 신유형을 낸다는 건 여러분들더러 30분 내로 시험 문제를 풀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4문제로 도표를 내긴 할 거지만 이렇게 똑같이 낼 거니까 너네들 이거에 맞춰서 준비만 하면 돼. 그러면 30분 동안 20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이 없어 라고 평가원 여러분들한테 길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수능이 2주도 안 남은 시점에서 공부 범위를 넓히지 마시고요. 지금은 딱 여기 있는 공부만 하시면 됩니다. 물론 시험이 많이 남았다면은 혹시 모를 기존 중요 기출 문제들, 기존 중요 도표 유형들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다뤄드릴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여러분들 그런 걸 공부할 시점이 아닙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해도 시간이 모자라요. 솔직히 여기 있는 것들 중에 여러분 실수 안 할 자신 있으신가요? 자신 없으시잖아요. 등급 컷을 보면 6월, 9월이 1등급이 47이었고요. 그 다음에 2등급이 42, 43이었습니다. 3등급은 30점대, 37인가 8로 뚝 떨어져 있어요. 사실 42면은 작년 기준으로는 2등급 컷이 아니라 3등급 컷이거든요. 그러니까 등급 컷이 상당히 내려가 있다는 것은 올해 아이들이 도표 문제를 푸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을 느낄 수 있고요. 바꿔 말하면 여기는 이 쉬운 개념 문제들을 틀리지 않고 도표를 여러분들이 실수만 안 하면 원하는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일맥상통하겠네요. 그래서 그리고 다행히도 도표 문제가 어쨌든 4문제로 늘어났기 때문에 문제 난이도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쉬워요. 4개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편의상 계층구조 파트가 쉽고 성불평등 부양비 그리고 사회복지제도 순으로 중중 그리고 상 이렇게 총 4문제가 나온다고 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하에 중중 중입니다. 다 난이도가 높지 않았고요. 그래서 도표 문제 겁먹지 마시고 여러분 이트수나 대성 최근에 사설 문제 풀면서 너무 어려워서 좌절하셨을 텐데 수능에선 그렇게 안 나오니까 그냥 이것만 여러분들이 이 유형만 분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팁은 어쨌든 도표가 4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등급 컷이 낮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개념 문제가 너무 쉽습니다. 제가 오늘 개념 문제 해설을 안 할 거예요. 개념 문제에서 중요 포인트만 살짝 짚어드리고 다 스킵을 할 예정이거든요. 이만큼 개념 문제가 너무 쉽기 때문에 실제 수능에서는 여러분들이 개념 문제를 푸실 때
개념 문제 먼저 푸세요. 도표 문제 4문제 싹 밀어놓고요. 개념 문제 15문제, 16문제를 후두룩 빨리 15분 내에 안에 빨리 푸시고요. 그 다음에 쉬운 도표 문제가 계층구조 사회 이동 파트거든요. 이게 기존에는 이제 20번 고정이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였지만 이제는 너무 쉬운 유형으로 바뀌었잖아요. 기존 유형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쉬운 유형으로 맞추라는 유형으로 나올 거니까 이거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선호도에 따라서 나는 부양비가 식이 정해져 있어서 풀기 쉽다면 부양비 먼저 푸시고 난 성불평등 10번 내면 성불평등 푸시고 난 사회복지가 쉬운데? 그럼 사회복지 푸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끔 빨리 풀 수 있는 도표 문제를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거 제일 뒤로 미루세요. 한 문제만 놓쳐도 여러분들 사는 1등급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를 여러분들 실수 안 한다. 11문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머지는 풀면 좋고 만약에 못 풀어도 찍으면 더 좋고 뭐 틀려도 괜찮다 뭐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마인드 컨트롤을 하시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에는 이제 이 앞으로 이제 설명을 할 때 이 도표 찍는 팁을 진짜 많이 드릴 건데 이 수업의 정수가 엄청나게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꼭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바로 1번 문제 가겠습니다. 1번 주제는 정해져 있는 주제네요.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 비교하는 주제입니다. 자, 제가 이거 설명할까요? 아니요. 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9월의 1번 문제는 조금 포인트가 있었어요. 요거 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리을 보기 보면은 생명체는 배고프면 먹이를 찾기 마련이며 먹이의 양에 따라 개체수가 조절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거 자연현상일까요? 사회문화현상일까요? 네, 정답은 자연현상입니다. 제가 수업 때 강조를 했었는데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을 구분하는 핵심 기준이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주체가 사람이냐 아니냐로 구분을 하시면 제일 명확해요.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의 여러 특징이 있지만 그걸로 여러분들이 판별을 하시면 오히려 헷갈리고 주체가 사람이냐 아니냐로 판별을 하시라고 했는데 여기서 문제는 이 리을의 생명체가 주어라는 겁니다. 주어가 생명체인데 사람도 생명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약간 헷갈리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리을은 사회문화현상이 아니라 자연현상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먹이를 찾는 것. 배고프면 먹이를 찾는 행동은 무슨 행동입니까? 본능적인 행동이니까 사람의 의도나 가치가 반영되지 않은 본능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현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회문화현상 특징 중에 가치 함축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리을 같은 경우는 주체가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자연현상이었다는 거 요거 하나만 짚어드리고요. 자, 여기에 팁을 제가 적어드렸죠. 주체가 사람이냐 아니냐로 구분하신다. 대신에 예외가 있었습니다. 주체가 사람이어도 질병이나 호르몬과 관련된 현상은 자연현상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여기 몰가, 가, 존, 당, 모, 보트, 필, 확, 예외, 임명, 개화, 그 다음에 예외 있어서 그냥 인과관계 이렇게 적어놨네요. 제가 앞자만 땄지만 이걸 보시고도 뭔지 여러분들 다 아셔야 됩니다. 만약 모르신다면 쿨하게 사회문화 포기하시고 다른 과목에 집중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넘어가고요. 두 번째는 연구 방법과 자료 수집 방법인데 연구 방법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제가 이거 해설할까요? 아니요, 해설하지 않습니다. 쉬웠거든요. 자, 연구 방법 하면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있습니다. 양적 연구는 보편적인 법칙을 발견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무슨 자료를 강조해요? 맞습니다. 수치화되고 통계화된 양적 자료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제해요. 무엇을? 아주 방법론적 이론. 방법론적 이론론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다뤘던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의 특징이 서로 유사하다, 동일하다고 보기 때문에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방법으로 그대로 사회문화현상을 연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하나면 된다 해서 방법론적 이론론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걸 전제하고요. 그 다음에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구분하는 핵심, 여기 구분 기준 적어놨죠. 무엇의 유무다? 가설 설정의 유무다. 그럼 가설 안에는 무슨 변수와 무슨 변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있고요. 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추상적인 개념일 때 측정 가능한 개념으로 바꿔주는 과정이 맞아요. 개념의 조작적 점이 난리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영적 연구를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양적 연구는 법칙 발견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사회문화현상 예외도 있고 법칙 발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무엇? 동기나 의도나 내면 세계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할 때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에 포커스가 맞춰진 게 바로 질적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의미, 내면 세계, 동기, 해석 이런 것들이 질적 연구의 키워드가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맥락도 고려합니다. 이거 방법론적 이론론이 아니라 맞습니다. 방법론적 유언론의 전제. 그래서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 특징이 서로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각각을 연구하는 방법이 하나씩 필요해서 두 개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질적 연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이렇게 수치화된 양적 자료보다는 연구자의 직관적인 그 주관적인 느낌과 촉에 해당하는 직관적인 통찰로 그 안에 담겨진 의미를 파악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구분 기준의 가설 설정의 유무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이 연구 방법 문제가 진이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이게 양적연구과 질적연구가 여러분들 헷갈리실 때가 있는데 가설 설정 있으면 양적연구 가시고 가설 설정 없으면 여러분들 질적연구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수능에서는 지금 아직 나와지 않았지만 이번에 평가원에서는 또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양적연구의 탐구 절차고요. 보면은 가치 개입과 가치 중립이 있죠. 그래서 양적연구의 탐구 절차를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외워두시면 더 좋고요. 주제 선정, 가설 설정, 연구 설계에서는 연구자의 맞아요. 가치가 들어가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서 가치 개입이 용인되는데 자료 수집 및 분석, 가설 검증 일반화의 결론 도출 단계에서 무조건 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치 중립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거. 근데 연구가 이미 끝났으니까 이 연구 결과를 활용할 때는 다시 어때요? 맞아요. 가치 개입이 용인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개념입니다. 하위 문화네요. 전체 문화, 하위 문화. 자, 이거 설명할까요? 아니요. 뭐 이거 맞추라고 낸 문제인데 제가 뭐하러 하겠습니까? 자, 하위 문화는 제가 지세청반이라고 적어놨죠. 자, 각각 뭐예요? 맞습니다. 지역문화, 세대문화, 청소년문화, 반문화. 근데 제가 반문화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반문화는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독립적으로 반문화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능에서 대표적으로 나왔던 반문화 사례는 히피 문화가 있었죠. 그리고 이 반문화랑 제가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대비되는 전체 문화를 소개해드렸는데 전체 문화는 다른 말로 말하면 주류 문화라고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이 구성원 대다수가 향유한 문화가 전체 문화라면 일부 구성원이 향유하는 게 바로 하위 문화입니다. 하위 문화는 여러분들 이 네 가지 특징 정도를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면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위 문화 총합은 전체 문화가 아닙니다. 하위 문화를 더해도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문화들이 존재하죠. 예를 들면 뭐 민족 문화나 대중 문화 같은 게 있을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문화에 대한 규정은 시대마다 사회마다 어떻다? 맞습니다.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문화를 공유한 사람들은 공통의 뭘 느끼게 된다? 맞습니다. 하나 되는 소속감이 느끼게 된다. 그 다음, 하위 문화가 다양해지면 당연히 전체 문화도 어떻게 되겠어요? 맞아요. 다양해지겠죠. 그래서 문화의 다양성은, 그러니까 하위 문화의 다양성은 전체 문화의 다양성에 기여하게 된다. 이런 내용들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탈행동 파트입니다. 중요하죠.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또 어렵지 않았어요. 예,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9월 문제는 조금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문제를 조금 중요도를 두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특히 이 디귿 보기가 중요했는데 이 유형 있잖아요. 이렇게 옳은 경우 1점, 그 다음에 틀린 경우는 0점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유형이 최근에 등장한 신유형이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는 유형이긴 해요. 근데 사실 막상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이제 익숙해지셨으면은 사실 어렵지 않은 걸 알 수 있거든요. 이 문제를 푸는 팁을 제가 하나 알려드리려면 보니까 갑과 을이 답이 같거나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무조건 이 A와 B가 지금 아직 낙인 이론인지 차별적 교제 이론인지 알 수 없지만 서로 대답이 다르다는 것은 누구는 1점이면 서로 대답을 다르게 한 을은, 그러니까 갑이 만약에 맞는 답을 해서 1점이면 을은 무조건 몇 점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을은 무조건 빵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미리 점수를 써놓으면은 이 문제를 빠르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보니까 답은 4점이고 을은 1점이라고 단서를 줬네요. 근데 서로 대답이 달라요. 근데 지금 문제가 질문이 4개밖에 없으니까 갑은 무조건 이 4질문에 대해서 다 정답을 말해야겠네요. 그럼 갑은 이렇게 아니고 이거 그냥 내용 볼 필요도 없이 여기서 무조건 1점이고 여기도 이 기억도 무조건 갑한테 맞는 이 A에 해당하는 이론에 맞는 설명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4점이고요. 그럼 바꿔 말하면 을은 여기서 빵점, 빵점, 빵점인데 을이 1점을 얻어야 되니까 무조건 니은에서는 1점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겠죠. 이 기억과 니은은 서로 대답이 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여기서 A는 낙인 이론에 해당하잖아요. 자, 낙인 이론의 일탈행동이 상호작용을 통해 일탈행동을 학습한 결과임을 강조한답니다. 자, 학습은 누구의 키워드입니까? 맞아요. 차별적 교제 이론의 키워드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둘 다 1점을 얻기 위해서는 그래야지만 이 4점 1점이 성립이 되니까 여기서 갑은 아니오라고 해야겠죠. 그리고 을은 yes라고 해야지 둘 다 1점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두 얘라는 이 리을 보기가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서로 응답이 다른 걸 가지고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짚어서 푸시면은 상당히 빨리 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디귿 보기도 좀 괜찮은 보기인데 여기 보면은 차별적 제재를 일탈행동의 원인으로 보는가는 누구의 특징이었습니까? 맞습니다. 낙인 이론의 특징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갑은 아니오라고 답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1점을 얻어야 되니까 이 가에는 무조건 뭐에만 해당하는 명제가 들어가야 한다? 맞습니다. 낙인 이론에만 해당하는 명제가 들어가야 돼. 왜? 그 이론이 여기 B가
차별적 교재 이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디귿 같은 경우도 이 가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네요. 뭐 정답은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푸시면은 찾으셨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푸는 팁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일탈행동과 관련된 팁 내용 정리를 빠르게 해드리면 일단 일탈행동 이론은 총 4가지가 우리 수능에 나올 겁니다. 아노미 이론, 낙인 이론, 차별적 교재 이론이고 아노미 이론은 크게 2가지가 있었죠. 딜캠과 머튼의 아노미입니다. 이 둘은 둘 다 무슨 이론의 하위 이론이에요? 맞습니다. 기능론의 하위 이론이에요. 그래서 무슨 관점이다? 거시적 관점에 해당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딜캠은 아노미를 뭐라고 정했죠? 맞습니다. 무규범 상태, 그래서 무규범 상태 규범의 약화, 혼란, 부재 이런 것들이 딜킴의 아노미의 키워드가 될 거고요. 머튼은 아노미를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맞습니다. 목표와 수단의 괴리, 불일치라고 정의를 했네요. 그래서 합법적인 목표, 정상적인 목표가 있지만 비정상적인 수단이나 비합법적인, 불법적인 수단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할 때 일탈행동이 나타난다고 보네요. 그래서 이 둘을 구분을 하시고요. 자, 딜킴이 규범이 없으니까 일탈행동을 한대요. 그럼 뭘 만들어주면 돼요? 맞습니다. 규범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규범의 확립. 그 다음에 머튼의 입장에서는 수단이 없으니까 일탈행동을 한대요. 그렇다면 맞아요. 되도록 수단의 마련을 해주면 일탈행동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일탈행동의 원인과 해결책까지 같이 연결해서 기억을 해두시고요. 낙인 이론 같은 경우는 무슨 이론의 하위 이론이다? 맞습니다. 상상론의 하위 이론이고 또 차별적 교재 이론도 둘 다 상상론의 하위 이론이에요. 그래서 둘 다 미시적 관점으로 분류되는데 이제 낙인 이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이 사회적 집단에 의한 낙인을 설명할 때도 있어요. 이때는 또 거시적 관점의 성격을 띠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수능에서는 거의 미시적 관점으로 분류해서 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문에 따라서 케바케로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낙인 이론 같은 경우는 특히 1차적 일탈과 2차적 일탈을 이렇게 둘로 규정을 하는데 특히 이 중에 뭐에 주목을 합니까? 일시적인 우연한 호기심에 의한 1차적 일탈에 주목을 하지 않고 이 1차적 일탈했을 때 사람들이 뭘 찍었을 때 아주 낙인 이렇게 손가락질 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생겨난 아주 부정적 자아 정체성이 생겨났을 때 자신의 의지로 반복적으로 일탈 행동을 하게 된다고 보는 이 2차적 일탈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왜냐?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지 않고 낙인을 찍지 않으면 2차적 일탈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탈의 상대성을 강조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맞아요. 없다고 봅니다. 왜? 동일한 행동을 했어도 낙인이 찍혀야지만 부정적 자아가 생겨나서 2차적 일탈로 이어지게 된다고 보고 낙인이 찍히지 않으면 부정적 자아가 생겨나지 않아서 2차적 일탈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보니까 그래서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는 낙인 이론만의 대표 특징이고요. 바꿔 말하면 다른 나머지 일탈 행동 이론들은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있다고 본다, 없다고 본다? 맞습니다. 있다고 본다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함부로 낙인을 찍지 않는 신중한 낙인이나 이미 부정적 자아가 생겨났다면 이 부정적 자아를 바꿔줄 수 있는 치료 프로그램의 시행을 해결책으로 제시한다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차별적 교재 이론의 핵심은 무엇이다? 맞습니다.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탈 행동을 뭐 했을 때? 학습했을 때, 배웠을 때, 습득했을 때 그래서 접촉과 교제,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일탈 행동을 배우게 되면은 우리가 일탈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탈 행동 자체뿐만 아니라 이를 정당한 가치까지 배우게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친구들과의 관계를 끊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바꿔 표현하면 수능식으로는 비정상 집단과의 교류를 찾아 바꿔 말하면 좋은 친구들 저 같은 죄송합니다.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친구들에 대한 교류를 확대하면 좋은 걸 배우겠죠. 그래서 정상 집단과의 교류 확대 이런 거를 해결책으로 제시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사회 유형 파트네요. 정산정 비교하는 거 있죠. 자 이거 해설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네, 쉬워요. 근데 이제 특징은 많네요. 근데 뭐 어렵지는 않고요. 여러분들 이 각각의 특징들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요. 관료지화 정도는 산정농, 그 다음에 평균 가부원수는 농산정입니다. 직업의 동질성 정도는 농산정이에요. 자, 동질성 정도를 물었다면 바꿔 말하면 뭐도 있겠습니까? 맞아, 이질성 정도도 물을 수 있겠죠. 그건 반대로 정산농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구성과 면대면 접촉의 비중은 농산정으로 큽니다. 면대면이 있으면 바꿔 말하면 비대면도 있겠죠. 비대면은 정산농, 반대로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는 농정산이에요. 그럼 비결합 정도는 분리 정도는 산정농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의 분과나 정도는 정산농, 그럼 집중화 정도는 농산정이 될 거고요. 생산자 소비자 간 경계의 명확성 정도가 농산정이면요. 그러면은 경계의 불분명성, 명확하지 않은 거 바꿔 말했을 때는 정산농으로 또 이렇게 바꿔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수능의 대표 표현들을 다 정리를 해놓긴 했지만 이게 얼마든지 바꿔서 표현이 아우다르고 안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것들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8번 생산 방식도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정보사회는 다품종, 소량 생산, 그 다음에 산업사회는 맞습니다. 소품종, 대량 생산. 뭐 어려운 특징들은 아니니까 맞춰서 푸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화변동의 요인과 양상입니다.
이 파트 조금 그나마 개념 문제 중에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어려웠어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수준이니까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9월 문제에서 전 요건 조금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세 번째 질문이거든요. 영국 사람들은 이웃주민인 시국 이민자들이 시국의 전통 농기구인 호미를 들여 사용하는 것을 보고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서 호미를 구매한 정원을 바꾸는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요거 간접 점파일까요? 직접 점파일까요? 요게 조금 헷갈리셨을 텐데 이거는 정답은 맞습니다. 직접 점파입니다. 왜죠? 직접 점파가 뭐였어요? 다른 사람들과 직접적인 접촉이나 교역이나 무역을 통해서 문화요소가 직접 들어왔을 때 그걸 직접 점파라고 합니다. 반대로 간접 점파는 뭐가 필요해요? 맞습니다. 매개체가 필요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온라인 유통망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이거 유통망, 온라인 유통망이니까 이거 매개체 아니야? 하면서 여러분들이 간접 점파로 가셨을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핵심은 이거는 그냥 물건을 구매하는 구매 수단에 불과했을 뿐이고 여기서 사용하는 것을 보고 이 구매 수단을 활용해서 물건을 들여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화를 받은 거는 사람들과 접촉을 통해서 보고 접촉을 통해서 문화를 들여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 전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이 개념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 문화 변동의 요인은 크게 내재적 요인과 외재적 요인을 구분을 하죠. 내재적 요인은 맞습니다. 발견과 발명이 있고 발명은 또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맞습니다. 1차적 발명과 2차적 발명이 있고요. 1차적 발명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이고 2차적 발명은 기존에 있었던 걸 응용해서 또 다른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대표 사례도 기억을 해두시죠. 1차적 발명은 맞습니다. 활이고요. 시위를 깎니까 줄에서 좀 이쁜 띵띵띵 소리가 나니까 이걸 응용해서 현악기를 만들어냈죠. 우리 수능에서 대표 나오는 사례들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외재적 요인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직접 전파, 간접 전파, 그리고 자극 전파가 있습니다. 자, 자극 전파는 뭐 플러스 뭐였죠? 맞습니다. 전파 플러스 발명이었어요. 그럼 대표 사례는 맞아. 이두나 체로키 문자 등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의 문화 요소에서 들어와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새로운 문화 요소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바로 자극 전파고요. 여기서 을 같은 경우 아이디어를 얻어 새로운 걸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질문이 자극 전파에 해당한다.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이에 따라서 양상이 나타나죠. 문화 융합, 병존 혹은 공존, 그다음에 문화 동화, 그다음에 반동 및 복고도 있습니다. 다른 문화에 대해서 거부감을 일으키거나 다시 고유 문화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인데 여러분들 이걸 놓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이거 놓치지 마시고요. 자, 융합은 기존의 문화와 우리 문화가 섞여서 새로운 제3의 문화가 만들어지는 걸 말하고요. 문화 병조는 우리 문화와 외래 문화 그냥 나란히 서로 존재하는 거네. 문화 동화는 고유 문화가 외래 문화 흡수돼서 고유 문화 정체성이 사라지는 현상이었죠. 어렵지 않습니다. 문화 적반은 강제와 자발도 있다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럼 문화 융합과 문화 병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보지 마시고 뭐랑 뭐가? 맞습니다. 고유 문화, 자문화와 외래 문화, 타문화의 정체성이 모두 유지된다는 게 공통점이었고요. 이거와 대비되는 문화의 동화의 차이점은 맞습니다. 고유 문화의 정체성이 사라진다는 거, 주요 특징들이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사회 집단 파트입니다. 사회 집단 어려워요. 사실 사회 집단이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내면 제일 어렵게 낼 수 있는 파트 중 하나입니다. 모든 개념들이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근데 어때요? 네, 되게 쉬웠죠. 우리 수능에서 사회 집단을 어렵게 내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쉬우니까 여러분들 그냥 잘 푸시면 되겠고요. 자, 사회 집단 그럼 이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총 7개의 사회 집단이 나오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접촉 방식이라는 분류 기준에 따라 1차 집단과 2차 집단이 나타나게 됩니다. 1차 집단은 친밀한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전인격적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직접적인 접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족이나 또래 집단이 대표 사례가 될 거고요. 2차 집단은 반대로 이렇게 수단적이고 목적적인 그런 부분적인 그런 접촉이 이루어지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난 사람들 2차 집단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학교나 회사 같은 게 예로 들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결합의지라는 구분 기준에 따라서는 뭘로?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공동사회는 어떤 의지? 본질적 의지. 그러니까 본질적 의지라고 하는 것은 그 결합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래서 모임 자체가 목적이 되는 그 의지를 가지고 모인 집단이 바로 공동사회가 되는 거고요. 이익사회는 무슨 의지? 선택적 의지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인 집단입니다. 목적이 없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모였을 때 그걸 선택적 의지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바꿔 말했을 때 공동사회인데 의지와 무관하게, 그 다음에 이익사회인데 의지에 의해 속하게 됐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공동사회 대표 사례는 3가지 정도가 우리 수능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가족, 또래 집단, 그리고 집성촌 등이 있다고 했고요. 나머지는 다 이익사회라고 보시면 된다고 했네요. 그래서 뭐 어렵지 않으니까 기억을 해주시고, 세 번째, 소속감의 분류 기준에 따라서 이제 내 집단과 외 집단을 구분합니다. 소속감의 유무를 판단을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내 집단과 외 집단 개념에서 좀 심화돼서 나오면은 선생님 예를 들어 저희가 지금 5고 학생이잖아요. 근데 내가 5고에서 졸업을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 곧 졸업하시잖아요, 내년에. 그러면은 여러분들 난 5고에 졸업해서 이제 5고 소속이 더 이상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난 아직도 이 5고에 대한 자부심과 소속감이 있어서 소속감을 막 느끼고 있어요. 그럼 이때 이 5고는 여러분들한테 내 집단일까요? 내 집단일까요? 여러분들 어제 대답할 때 내 집단이라고 대답을 하셨었죠. 하지만 이건 내 집단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수능에서는요, 내 집단을 따질 때 무조건 무엇을 전제로 하냐? 소속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내 집단과 외 집단을 구분하는 기준을 묻는 게 아니라 내 집단을 구분하는 기준을 말씀드린 겁니다. 내 집단과 외 집단을 구분하는 기준은 소속감의 의무예요. 근데 우리 수능에서 내 집단을 물을 때는 무조건 소속을 전제로 합니다. 아무리 내가 소속감을 느낀다 하더라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그 집단은 내 집단이 아니야. 그렇다고 외 집단도 아니지, 아무 집단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고, 그럼 반대로 외 집단 같은 경우도 어때요? 내가 소속되어 있지만 만약 이질감을 느껴요. 그럼 그 집단은 외 집단일까요? 그 집단은 외 집단이 아니라 무슨 집단이다? 그냥 소속 집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외 집단은 반대로 소속되어 있지 않음을 전제로 한다는 거. 이것들 이렇게 구별돼서 알아두시면 좋을 텐데, 과연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올지 잘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준거 집단입니다. 준거 집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뭘 제공해 준다? 맞습니다. 행동과 판단의 기준을 제공해 주는 집단이고요. 제가 쉽게 롤모델로 일반화시켜드렸던 게 있네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식 조직입니다. 공식 조직은 뭐다? 사회 집단 중에서 구성원의 지위와 역할이 명백하게 구별되고 체계화된 집단이면서 뚜렷한 목표를 중심으로 모인 집단을 말합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다? 비공식 조직이 있습니다. 공식 조직 내에서 쉽게 말하면 뭐 회사 내 동호회 같은 걸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스트레스 받으면은 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모인 하나의 사모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친밀한 인간관계를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개념 중에 공식 조직 내에서 1차 집단의 성격을 띠는 집단이라고 바꿔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자발적 결사체입니다. 자발적 결사체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친목 집단, 이익 집단, 시민단체가 있네요. 이들은 여기에는 제가 표현해놓지 않았지만 대표적인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뭐랑 뭐가 자유롭다? 맞습니다.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워요. 그리고 무슨 집단과 무슨 집단의 성격이 공존한다고요? 바로 맞습니다. 1차 집단과 2차 집단의 성격이 공존한다는 거죠. 그리고 1차 집단과 2차 집단의 성격이 공존하는 이유는 뭐냐?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고 공통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였기 때문에 서로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차 집단의 성격을 띠기도 하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났으니까 2차 집단의 성격도 같이 띠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중에는 어떤 집단은 1차 집단의 성격이 좀 더 강하고요, 어떤 집단은 2차 집단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럼 친목 집단부터 보죠. 친목 집단은 목적이 뭐예요? 맞습니다. 친목 자체가 목적이에요. 친해지게 지내는 게 목적이니까 당연히 무슨 집단? 1차 집단의 성격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 동아리나 동호회 같은 게 있고요. 자, 이익 집단 같은 경우는 뭐가 목적이에요? 맞습니다. 구성원의 사익을 추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친하게 지내는 것보다는 사익을 추구하는 게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2차 집단의 성격이 더 강하고요. 대표적인 사례로 노동조합이나 짓는 집단, 변호사회나 약사회, 의사회 같은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단체를 예로 들 수 있겠고요. 그럼 세 번째, 시민단체 같은 경우는 사익이 아니라 맞아요, 공익을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공익을 추구하는 게 목적이 더 강하기 때문에 2차 집단의 성격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무슨 환경단체, 무슨 보호단체 등이 있을 거고요. 근데 물론 이제 일반적인 거고요. 네, 1차 집단, 2차 집단의 성격이 모두 동시에 나타난다는 것도 부분에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어때요? 그리고 요 표 있잖아요. 제가 수업 때마다 항상 강조했던 표인데, 이 벤 다이어그램을 제가 2016년도인가 만들었었거든요. 애들이 사입자 너무 헷갈린다고 설명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쉬운 표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든 건데, 이 이후에 수능에서 계속 이것들이 조금씩 다뤄지더라고요. 이 표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이거 굳이 설명드릴 필요? 네, 없죠. 이미 아실 겁니다. 만약 이 부분을 잘 모르시겠다면, 기억이 안 나신다면 정쌤 투어의 사회집단 편을 한번 찾아서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문화의 속성 파트인데, 여긴 잠시 끊었다가 하겠습니다. 수업 템포 괜찮아요? 제가 일부러 좀 빨리 하는데. 네, 좋죠. 딱 좋죠. 자, 그러면은 요거 문화의 속성 파트입니다. 그리고 문화 요소, 문화 지체 해설할까요? 아니요. 너너 할 필요 없어요. 자, 왜요? 아, 잠깐. 나왔어요. 뭐가 어려웠죠? 육모의 뭐? 8번. 뭐 어떤 거? 3번, 5번. 3번, 5번. 자, 그러면은 일단 개념을 보고 문제를 적용해 봅시다. 자, 문화의 속성 제가 강조해드렸죠. 자, 따라해 봅시다. 학봉, 축변총. 학봉, 축변총. 좋아요.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학습성, 공유성, 축적성, 변동성, 총체성이 문화의 속성 핵심이고요. 학습성은 문화는 뭐가 아니다?
선천적인 게 아니고 후천적인 학습의 결과이다. 그래서 배우다, 학습하다, 습득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학습성이 될 거고요. 공유성은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문에서 공유성을 도출하기 위해서 같은 무슨 부족이나 무슨 집단 같은 이런 그렇게 공통의 단체를 표현하는 표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고요.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타인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측도 할 수 있고, 그렇구나 하고 이해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공유된 규칙과 질서들을 잘 지키면 뭘 유지하는데?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데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기억해 두시고, 축적성은 뭐가 핵심이었죠? 세대 간 전승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문화가 축적되는 거고요. 축적이 되니까 문화가 점점 어떻게 돼요? 풍부해지고 다양해지고 이걸 토대로 발전할 수 있어서 문화 발전의 원동력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 지금 다 안 쓰셔도 돼요. 어차피 제가 PPT 그 영상 올려드릴 거니까 아셨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변동성은 말 그대로 변한다는 거. 문화는 변화 변동이 있고요. 변화 변동을 언급할 때 새로운 것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어떻게? 사라져요. 기존의 것이 소멸되는 표현으로 변동성을 설명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총체성이라는 것은 문화가 없다? 서로 밀접하게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화가 변하면 그것만 변하는 게 아니라 같이 변해. 그래서 무슨 변동? 연쇄적 변동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총체성이 사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그 지문에서 경제제도를 다루고 있는데 거기다 뭐 교육이나 문화나 그다음에 뭐 정치제도 이런 관련 없는 다른 요소를 언급하면 이거 무조건 연결 지으라는 거. 그래서 그럴 때 총체성을 여러분들이 도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화 요소는 무슨 요소랑 무슨 문화 요소가 있어요? 물질 문화랑 비물질 문화 요소가 있고, 이거는 구분 기준이 뭐였다? 기억나세요? 헷갈리잖아요. 문화 요소. 제도와 관련. 그건 사례고, 구분 기준 뭘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자, 물질 문화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화의 여부로 여러분들이 판별을 하시면 돼요. 구체화가 아니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기술 같은 거, 도구 같은 거 이런 건 물질 문화인데, 뭐 관념이나 생각이나 가치, 생각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만질 수가 없는 것들이야. 이런 거는 비물질 문화가 된다고요. 그리고 이 물질 문화, 비물질 문화의 발전 속도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게 뭐였죠? 문화 지체랑 기술 지체도 있는데 기술 지체는 순항해서 잘 안 나오니까 문화 지체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규범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난폭 운전하는 거, 지하철에서 막 시끄럽게 고성방가하면서 통화하는 사람들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재범이가 3번이랑 5번이 헷갈린다고 했어요. 리을 보니까 집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져서 관련 산업들이 성장하고 있대요. 자,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있대요. 어때요? 정답 몇 번? 3번. 어렵지 않잖아요. 관련, 그냥 단어가 나. 이게 왜 어렵습니까? 근데 그 뭐냐, 문화가 산업을 연관되는, 그러니까 방향이 조금 그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지문을 한번 싹 보세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홈코노미라는 문화가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문화생활을 즐기는 공간도 인식이 됐는데, 이를 바탕으로, 그 집을 바탕으로 이 집 문화, 이 홈코노미라는 문화만 생겨난 게 아니라 무슨 문화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문화가 아니라 이 활동이 집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실제 삶이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제가 뭐라고 적절한 사례가 지금 갑자기 안 떠오르는데, 우리가 집에서 이것저것 다 하잖아요. 나 주문도 다 하고 하면서 경제가 이런 건 뭐라고 하지? 뭐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을까? 홈쇼핑. 홈쇼핑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런 산업들이 새롭게 생겨나고 체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홈코노미라는 문화로 인해서 다른 관련 산업들이 이렇게 변화가 생겨난 거니까 연결된 변화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총체성이 되는 거예요. 민성이 이해됐어요? 네.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문화의 속성 파트가 은근히 헷갈려요. 여러분 지문으로 도출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내용만 기억을 해두시면 사실 푼데 지장 없어요. 기억해 두시고요. 드디어 나왔네요. 대충구조. 자, 도표 드디어 찍기 팁 들어갑니다. 자, 근데 왜 소란스럽지? 여러분들 자꾸 소란스러우니까 제가 소리 누르려고 목소리 점점 키우고 있는데, 한번 조용히 합시다. 자, 사실 이 문제는 찍기 팁이 없습니다. 왜죠? 너무 쉬워요. 이거 푸세요. 이거 찍으면 그냥 사회문화 점수 포기하세요. 예전이었으면 제가 이 문제 진짜 디테일하게 분석해서 찍기 팁 드렸어요. 근데 얘는 지금 이제 찍기 팁을 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 간단합니다. 자, 이거 해설할까요? 아니요. 솔직히 안 해도 돼요. 자, 여기서 포인트 이거였죠.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게 당황했을 수는 있어요. 처음 보는 유형이었잖아요. 기존의 20번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계층구조가 나왔어요. 계층구조가 기존에 사라졌으니까 우리는 공부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계층구조가 툭 튀어나오네? 근데 처음 보는 도표예요. 어떡하지 하면서 여러분들 멘붕이 살짝 왔을 수 있지만, 사실 자세히 천천히 뜯어보면 완전 그냥 맞추라고 내는 아주 쉬운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계층구조 파트에서 이제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보기를 줬을 때 이렇게 보니까 딱 각국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피라미드 모양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3번에 피라미드형 계층구조가 나타났다는 이런 지문이 있거든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직관적인 이런 수치나 직관적인 모양으로 이렇게 보기를 구성한 거, 이런 거 정답이 될까요? 아니요. 이런 거 절대 정답이 되지 않아요. 이게 첫 번째 팁입니다.
도표 문제를 풀 때 직관적인 숫자, 모양으로 구성된 보기는 다 함정 낚시예요. 그런 걸로 절대 정답을 구성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낚이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해요. 제가 9월 문제가 난이도가 훨씬 쉬웠지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이 3번 표현이랑 5번 표현이 중요했어요. 자, T년은 폐쇄적 계층 구조고 T 플러스 10년과 T 플러스 20년은 개방적 계층 구조래.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요. 우린 정답이 1번인 걸 알고 뒤를 안 봤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우리는 정답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사회문화에서 중요한 거는 오답인 보기가 우리 수능에서 정답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 찾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똑같은 문제 안 나오니까. 그래서 오답이 왜 정답이고 정답이 왜 오답인지, 틀리는지, 왜 맞는지 이런 걸 판별하는 게 훨씬 중요하단 말이죠. 근데 왜 3번은 틀렸을까요? 회사랑 개방. 그렇죠. 지금 보면은 T년이든 T 플러스 10년이든 T 플러스 20년이 전부 다 계층 구조나 모양이 막 바뀌고 있어요. 상중하의 그 비율이 막 달라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비율의 변화를 가지고 우리가 개방과 폐쇄를 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구성원의 양적 비율로 피라미드,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모래시계, 타원형 이런 걸 구분할 수 있는 거고, 개방과 폐쇄는 구성원의 뭐랬죠? 구분 기준이? 계층 이동 가능. 이동 가능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 제가 예전에 피라미드랑 다이아몬드의 변화를 가지고 그 개방과 폐쇄를 논할 수 없다라는 그 표현이 변형돼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5번. T년 대비 T 플러스 20년의 변화는 세대 간 이동이고 T 플러스 20년의 변화는 세대 내 이동의 결과래요. 이거 뭐가 틀렸죠?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왜 알 수 없어요? 정답이. 이거 알 수 있어요. 자, 각 시기의 조사 대상이 어떻대요? 세대. 조건 보니까 가로에 동일하다. 각 시기별 조사 대상이 어떻다? 동일하니까 이건 무슨 이동이다? 세대. 세대 내 이동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대 간 이동이라는 표현, 이 표현이 틀린 겁니다. 5번.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문제 단서가 분명히 다 주어지니까 절대 놓치는 단서 없도록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건 정답 4번, 1번이었는데 그냥 푸시면 되는 문제였고, 제가 막 써놨죠. 피라미드, 다이아몬드, 모래시계. 그 다음에 제가 타원형은 굳이 안 썼습니다. 타원형은 수능에서 나온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 세 개는 구성원의 양적 비율, 개방과 폐쇄는 이동 가능성, 그리고 사이동은 상승, 하강, 세대 간 세대 내 개인적 구조적 이동까지 있다는 거. 뭐 어려운 개념 아니니까. 그리고 여기서 풀이 팁은 상중하가 몇 퍼센트 더하면? 100%라는 거. 그리고 중층의 많고 적음으로 뭘 판별하면 돼요? 통합 가능성. 사회 통합의 가능성, 아니면은 사회 통합의 필요성. 그렇죠. 필요성. 아, 도영이 공부가 잘 돼 있어요. 훌륭합니다. 그래서 통합의 가능성이나 통합의 필요성을 도출할 수 있다는 거. 중층이 많으면 통합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중층이 적다는 건 통합의 필요성이 높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계층 구조의 변화만으로는 개방과 폐쇄를 판단할 수 없다. 네, 요거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제가 이 10번은 진짜 분석을 열심히 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문제 풀이하기 전에 찍기 팁을 먼저 드리려고요.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의미가 생겼죠. 자,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 이거 못 풀겠어. 수능에 왔는데 이 문제를 증명돼 못 건드리겠어. 몇 번 찍을래요, 여러분들? 4번. 그냥 3, 4번? 3번. 밑도 끝도 없이 3, 4번 찍을 거야? 2번. 제도하는 자, 여러분, 찍기에도 다 요령이 있습니다. 제가 약을 파는 게 아니라 진짜로. 자, 보세요. 저는요 일단 6월은 기억니은 디귿리니까 사실 그 찍기 팁이 일반적으로 적용이 안 돼요. 대신에 저는 일단 이 여기서 무슨 보기를 무조건 포함시킬 거냐면 찍는다. 그러니까 사실 도표 문제는 찍는 게 아니라 풀어야 돼요. 아시죠? 푸는 게 베스트예요. 근데 못 풀 때를 감안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건데, 도표 문제에서 찍을 때는요, 자, 도표는 항상 표에 무슨 수치를 줘요? 보면은 맞아요. 비율을 줘요. 근데 항상 보기에는 비율을 묻는 게 아니라 뭘 물어요? 수를 묻습니다. 자, 비율을 줘놓고 수를 묻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도표 안에 담겨있는 뭘 파악해야 돼요? 원리와 내용을 파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수가 많고 적음 같은지를 우린 판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표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그 비율을 줘놓고 수를 묻는 문항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찍을 때 무조건 니은이 포함된 보기를 고를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런 빌어먹어요. 기억 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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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은 다 있네요.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 판별을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건 좀 이따 다시 해드리고. 자, 그럼 일단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9월 문제예요. 9월 문제 여러분 몇 번 찍을래요? 4번. 제일 긴 거? 노. 제일 짧은 거. 제일 짧은 거? 아니에요. 저라면 여기서 수를 묻는 3번을 찍겠습니다. 무조건 3번에 찍어요. 3번에 찍습니다. 왜? 나머지는 수를 묻지 않았어요. 근데 유일하게 3번만 뭘 물었다? 수를 물었다. 그럼 이거 완전 촉 오는데? 나라면 무조건 3번 찍겠는데? 정답은 이따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아이고.
자, 기억부터 보죠. 자, 집중해 주세요. 자, 성차별 개선 조치 후 시행 후 남녀의 신입사원의 월 평균 임금 격차가 60% 감소했대요. 맞아요, 틀려요? 자, 임금 격차가 어떻게 바뀌었죠? 500. 시행 전에는 얼마나 차이가 있었어요? 500달러가 차이가 있었고 시행 후에는 300달러가 차이가 있네요. 이렇게 변했다는 것은 60%가 감소했다는 게 아니라 몇 퍼센트가 감소했다는 거예요? 40%가 감소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복이네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성차별 개선 조치 시행 전후 신입사원의 수가 같대요. 자, 신입사원의 같다라는 것은 여기 있는 이 비율값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숫자로 그냥 수로 표현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시행 전에는 60명에서 40명으로 남녀 비율이 정해져 있고요. 시행 후에는 성차별 개선 조치 이후에는 40에서 60명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여성은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어났습니까? 40에서 여성은 40에서 60명으로 늘어났어요. 자, 40에 50%가 몇 명입니까? 20명이니까 50% 증가 어때요? 맞죠? 어때요? 제가 쉬운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찍기 팁을 알려드리잖아요. 맞았어요. 비율을 줘놓고 술을 묻는 문항이 유일하게 얘가 있었는데 이거 맞는 복이네? 쏠쏠하죠? 조금씩 이제 신뢰도가 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디귿.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남성 임원 대 여성 임원의 비는 성차별 개선 조치 시행 전에 3대1에서 3대2로 변화했대요. 자, 해설하기 전에 자, 디귿 리을이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몇 번 찍으래? 못 풀겠다. 디귿? 나는 디귿 찍을 건데. 왠지 알아요? 왜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누가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정답을 알고 있는 것 때문이 아니야. 네, 그냥 순수하게 찍기팁이에요, 찍기팁. 여기 보면은 임금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단서에 임금을 줬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그냥 월평균 임금. 여기서 임금을 줘놓고 월평균 임금 구하는 거 그냥 표했는 거 그냥 빼가지고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면 월평균 임금을 물어놓고 몇 퍼센트가 더 높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여기서 비를 묻는 거는 그냥 이것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비를 따진다는 것은 이 남녀의 인원비를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수치의 비율을 구해야 된다는 표현이 돼요. 근데 여기서 비율이 쉬울 뿐인 거죠, 이 문제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좀 복잡한, 좀 더 디테일함을 요구하는 보기가 정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기본적으로 도표 문제는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문제 어렵게 냈잖아요. 여러분들 훈련시킨 거 다 오늘을 위해서, 이날을 위해서 제가 훈련을 시켰는데 출제자는 도표 문제를 낼 때 여러분들이 어려웠으면 좋겠어요. 절대 쉽게 정답을 찾기를 바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길 바랍니다. 그럼 역으로 말하면 쉬운 보기는 도표 문제에서 정답이 될 확률이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근데 쉬운 보기면 그냥 맞추면 되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어려운 보기일 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찍는다면 니은 디귿은 찍겠다는 건데, 자, 봅시다. 근데 이거는 남는 선비가 사실 비율을 물었는데 그냥 이거를 그냥 단순히 비교하면 되는 거라 너무 쉬운 보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보면은 75대 25니까 3대 1이고 60대 40이니까 3대 2네요. 그래서 이거 맞는 보기 틀린 보기? 맞는 보기. 그래서 정답은 니네들은 3번입니다. 근데 이렇지 않다 하더라도 찍을 때 그렇게 찍으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리얼. 제가 이걸 왜 둘 다 구했었냐면 자,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다시 비교하려고 제가 아까 계산했던 거였거든요. 여성 임금은 2,500달러고 그 다음에 남성과 여성 임금의 차이는 500달러. 그 다음에 시행 후에 여성의 임금은 3,000달러고 이 차이는 300달러네요. 자, 시행 전제는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하면 비율이 나오니까 비교가 이제 차이가 20%였고 근데 시행 후에는 몇 퍼센트? 10%인데 보기는 몇 퍼센트가 높다고 나와 있어요? 30%가 높다고 나와 있으니까 리을은 틀린 보기가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잠깐 내줘라서 죄송해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3번이 정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찍기 팁도 적용이 됐네요. 네,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제 가보죠. 저는 무조건 이제 비율을 주놓고 수를 묻는 문항인 3번을 찍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맞는지 한번 보죠. 이 문제의 핵심을 보니까 각부분 T년의 T 플러스 10년의 남성 노동자의 수가 20% 증가했대요. 그리고 남성 노동자의 평균 임금도 20%가 증가했다네요. 요게 키워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노동자 성비를 한번 따져봅시다. 자, 여성 노동자가 100명당 남성 노동자의 수가 노동자 성비라고 하네요. 그럼 여기서 여성이 100명이면 남성은 몇 명이라는 거예요?
네, 60명이라는 겁니다. 이걸 비율로 치면 남성과 여성의 성비가 1대 1대 0.6이라는 걸 우리는 도출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반대로 플러스 10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몇인지 모르겠지만 100이라는 수치가 나왔어요. 100이라는 수치가 나왔다는 것은 남성과 여성의 비가 어떻다는 거예요? 1대1. 동일하다는 거죠. 남성이 100명일 때 남성도 100명이라는 거니까 1대1 동일하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성 노동자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남성 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여기서 T년에 100이라면은 여성 노동자의 평균 임금 몇이 될까요? 이 식을 적용했을 때 노동자의 성별 임금 격차가 나오는 거예요. 여성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70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1 빼기 100 마이너스 100분의 70이 30이라는 수치가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도 이 식을 동일하게 적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죠? 맞아요. 평균 임금이 뭐가 증가했죠? 남성 노동자 수도 20%가 증가했고 그 노동자의 평균 임금도 20%가 증가했다는 표현이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적용시키면 안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T년에 여성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남성 노동자 평균 임금의 30%다. 어때요? 아닙니다. 이거 당연히 틀린 보기. 자, 이것도 제가 하나 팁인데요. 자, 여기 보면은 임금 격차가 30%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치를 그대로 갖다 썼거든요. 제가 아까 그 계층 구조 파트 때도 말씀을 드렸죠. 그냥 보이는 수치를 가지고 보기를 구성했을 때 그거는 대부분 낚시일 확률이 높다. 여기도 보이는 수치를 그대로 가지고 썼는데 사실은 30%가 아니라 몇 %여야 되는 거예요? 70%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표에 있는 숫자를 그대로 갖다 써서 보기 문항을 구성하면 요거는 낚이라는 거예요. 야, 낚여, 파덕파덕. 요거 여러분들이 걸리라고, 유혹에 빠지라고 이렇게 되는 문항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 1번은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보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T 플러스 10년에 여성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60% 이하이다.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자, 일단은 문제 조건에 보면은 남성 노동자의 수가 20%가 증가했고 남성 노동자의 평균 임금도 20%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남성 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20%가 증가했다라고 문제에서 단서를 줬으니까 우리가 T년의 남성 노동자 임금을 100으로 가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40%는 1 마이너스 120분의 x 곱하기 100 여기 나와 있는 이 곱하기 100을 뺀 수치가 40%라는 겁니다. 그럼 x는 몇이 되냐? 여러분 계산을 해보시면요, x는 72가 나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남성 노동자의 수도 20%가 증가했대요. 자, 그럼 여기서 남성 노동자가 우리가 60명으로 가정을 했는데 20%가 증가했으니까 남성 노동자가 72라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보면요, 100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자, 도표 문제를 풀 때는요, 기준 연도를 100으로 넣는 핵심 팁도 있지만 또 도표 안에 이미 주어져 있는 이 완전 숫자들 1이나 0이나 100 같은 숫자들이 분명히 핵심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무조건 이 문제를 푸는 키워드가 될 거거든요. 자, 이때 노동자 성비라는 것은 여성 노동자 100명당 남성 노동자의 수를 말하는데 이 말은 남자와 여성 노동자의 수가 어떻다는 거예요? 서로 같다는 겁니다. 1대 1이라는 거겠네요. 그럼 남성 노동자가 72면은 여성 노동자도 어떻다? 맞습니다. 여성도 72명이 된다는 거.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걸 기억을 해두시는 상태에서 그럼 여성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방금 우리가 구한 것처럼 72로 나왔습니다. 근데 전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여기서 구했다가 72로 하면은 계산하기가 조금 복잡하니까 100명으로 가정을 해놓고 한번 풀어봅시다. 남성 노동자가 100명인데 남성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120이에요. 그리고 요거 더하기 그다음에 여성 노동자는 우리가 동일하게 100명, 성비가 같으니까 100명을 놓고 여성 노동자의 임금은 72입니다. 네, 여기다가 남성 노동자와 여성 노동자의 수인 200으로 나누면 이 평균 임금이 나오게 되겠죠. 이 평균 임금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해서 다시 계산을 하시면 이렇게 쓱쓱 약분해서 무슨 값이 나오냐? 96이라는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2번 96분의 72 곱하기 100인데 이게 60% 이하일까? 60%보다 훨씬 높겠죠. 그래서 2번도 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3번 보기입니다. T년에 비해 T 플러스 10년의 여성 노동자 수는 감소했답니다. 자, 보니까 T년에는 여성 노동자가 100명으로 가정을 했는데 여성 노동자 수가 성비가 같아지면서 72명으로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수는 감소했다. 정답은 몇 번?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놀랍지 않으신가요? 분명히 비율을 줘놓고 수를 묻는 문항이 정답될 확률이 높다고 했는데 어때요? 이 문제도 그렇고 또 이 전 문제도 그렇고 제가 어제 수업이랑 좀 연결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어때요? 동일하게 비율을 줘놓고 수를 묻는 문항은 정답이 이렇게 되는 거를 쉽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네요. 그래서 이게 진짜 꿀팁이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4번 T년에 비해 T 플러스 10년의 여성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감소했답니다. 자, 여성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어때요? 70에서 72로 감소가 아니라 증가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4번 보기는 틀린 보기고요. 여기서 또 주의하실 점이 이 문제를 여러분들 보실 때 우리가 이 표를 해석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은 그냥 이 표에 보여진 대로 여러분들 해석을 하시면은 이 x값이 이 인구 증가를 반영하지 않았을 때 x값이 60으로 나오게 되죠. 그러면 70에서 60이니까 당연히 감소했네 4번 맞는 보기네 라고 여러분들이 고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이렇게 눈에 보이는 숫자를 직관적으로 푸는 보기는 어떻다? 도표 문제에서 절대 정답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어때 이해되셨나요? 자 5번. 네. 자 5번 같은 경우에 성비 불균형은 지금 보니까 여기서 노동자 성비가 T년에 60이라는 것은 남성이 60명일 때 여성이 100명이라는 거고 T 플러스 10년은 남성이 20% 증가했으니까 72인데 여성도 100이니까 1대1이라서 72잖아요. 그러면 남성과 여성의 성비가 같아졌으니까 성비 불균형은 어떻게 됐어요? 완화됐어요. 이거는 완화됐는데 임금 격차는 어때요? 30에서 40으로 오히려 악화됐죠. 그래서 모두 완화됐다는 표현이 틀렸습니다. 임금 격차만 악화돼서 9번은 틀린 보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싹 다 지우고 팁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사실 설명하면서 이미 강조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자, 풀기 팁이랑 찍기 팁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풀기 팁은 1번. 도표에서 0, 1, 100 등의 숫자가 문제의 핵심 키가 되니까 여기 안에 담겨있는 원리를 여러분들이 빨리 판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 강조했죠. 도표에서 주어진 숫자를 그대로 활용한 보기들, 이런 보기들은 거의 다 낚시 보기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낚이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그러니까 찍을 때도 얘네를 빼고 찍으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찍기 팁, 그 다음에 비율을 주고 수를 묻는 문항, 소름 돋게 맞고 있잖아요. 과연 앞으로 계속 맞을지도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런 문항이 정답일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표를 보고 바로 진위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거, 여기 있죠. 요런 거, 방금 이 5번 보기 같은 거. 요런 보기는 그냥 보자마자 판별되니까 그냥 5번 5개의 선지 중에 하나 그냥 그 자리를 차지하는 수준의 보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쉬운 보기들은 정답이 일반적으로 아닙니다. 그것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주어진 도표 안에 담긴 원리를 모두 파악해야 풀 수 있는 문항이 정답이 되는데, 자, 난 이것도 모르겠어. 성비 불균형, 그러니까 성불평등 문제가 나왔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어. 난 이걸 판별할 능력도 없다. 그럼 저 추천드리겠습니다. 3번 찍으세요. 3번 찍으세요. 그냥 성비 불평등 나왔다. 3번 찍으세요. 정말 찍어야 한다. 3번이면서 수를 묻는 문항이면은 더 압도적이에요. 3번 보기만 돼. 비율 줘놓고 수를 물어? 정답이에요. 정말로.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이것만 기억해. 진짜로. 여러분 이거 사기 같죠? 약하는 거 같죠? 제가 소름 돋게도 매년 적중했어요. 정답을 제가 근데 물론 올해도 그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렇게 강의하면서 약을 팔았는데 실제로 맞아서 항상 소름이 돋았거든요. 애들이 고맙다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건 정말 제가 말했어요. 도표는 풀어야 돼요, 여러분. 풀어야 되는데 정말 찍어야겠다. 그럼 다른 문제는 제가 번호 추천 못 드리는데 성불평등은 그냥 3번 찍으세요. 그리고 수를 묻는구나.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팁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자료 수집 방법이에요. 자료 수집. 자, 자료 수집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 문제가 어렵진 않잖아요.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고, 근데 여기에도 요 9월 문제가 좀 중요도가 높아요. 자, 보시면은 이 세 번째 질문, 연구 사례 세 번째가 저는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거 무슨 연구예요? 아니요, 연구 방법을 물었어요. 아직도 연구 방법과 자료 수집을 헷갈려 하시나요? 질적 연구 방법? A요? 자, C요? 9월에 이거 몇 번이냐? 제가 3번이만 잘려가지고 3번입니다. 3번이에요. 3번. 9월에 3번. 이거 무슨 연구 방법이에요? 어디? 이거 내가 지금 표시하고 있잖아. 별표 난 거 이거. 무슨 연구예요? 질. 질적 연구? 쓰다. 아닌가?
자 보세요. 통관하지 통관.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의 착용이 유아들의 언어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로 했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독립변수랑 종속변수가 들어있으니까 가설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분명히. 그래서 지금 이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거 보니까 의미나 동기를 파악하는 게 아니니까 양적 연구가 되겠네 라고 여러분들 판별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이 C는 자료 수집 방법이 뭐예요? 질문지나 시험이 아니라 참여 관찰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사과에 시험 냈을 때도 낚이셨잖아요. 제가 양적 연구 세팅에는 참여 관찰법 써서 여러분들 대거 틀려가지고 전 되게 쉽게 재밌게 냈다고 생각했던 문제들 여러분들 싹 다 틀렸잖아요. 근데 이런 유형으로 동일하게 나왔어요, 우리 9월에서. 예측률이 좀 나쁘지 않지 않나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할 보기가 바로 2번입니다. 2번.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하는 거. 주관적 인식을 파악하는 건 무슨 연구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질적 연구에서 강조하는 거지 양적 연구에서 못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질문지법, 실험법, 문헌연구법이 주로 양적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이다 이런 표현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틀렸었어요. 뭐 때문이죠? 주로 문헌연구법은 양적연구, 질적연구 둘 다 사용했다 주로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고 했죠. 대신에 양적연구에서 실험법이나 질문지법을 주로 사용한다면 이것도 맞아요. 맞는 표현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주로라는 게 키워드예요. 주로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은 다른 자료 수집 방법도 가능해요.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주로라는 단어에서는 쓰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의미를 도출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 표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 수집 방법도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질문지법은 구조화되고 표준화된 도구라고 요즘에 많이 쓰고 항목에 대한 응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장점이 시간 비용이 적게 들고 그다음에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죠. 그리고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는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실험법은 인위적 조작의 정도가 어때요? 가장 높아요. 아예 통제된 상황이잖아요. 그 다음에 실험 집단, 통제 집단이라는 고유 표현이 있고 사전검사, 사고검사라는 고유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번 이 문제에서도 그 다음 그 자료 수집 방법 파트 문제가 제가 이따 소개해드릴 건데 거기서 실험법이 썼었죠. 그래서 실험 집단은 무슨 변수에 처치를 가한다? 왜 제 자신이 없어? 실험 집단은 실험을 하는 집단이잖아. 네. 그러니까 뭐 무슨 변수? 독립변수에 해당한 처치를 가하고 통제 집단은 독립변수에 해당한 처치를 가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면접법은 깊이 있는 심층적인 정보를 얻고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면서 레포 형성을 중시해요. 그 면접자와 대면자 간에. 그 다음에 문맹자에게도 실시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참여관찰법은 직접 들어가서 관찰하니까 생생한 자료 그리고 자료의 실제성이 높고 축적된 사전 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맹자에게도 물론 실시가 가능하고요. 인위적 조작의 정도가 가장 어떻다? 가장 낮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문헌연구법은 무슨 자료를 활용한? 2차 자료. 1차 자료는 연구자가 직접 수집한 거고 2차 자료는 연구자가 다른 사람이 수집한 자료를 갖다 쓴 거라고 했어요. 2차 자료를 활용했고요. 그래서 기존의 연구 동향을 파악할 수 있고 모든 연구에 뭐가 된다? 기초가 된다. 기본이 된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제가 강조해둔 팁 모든 자료 수집 방법은 양적, 질적 연구에서 모두 사용은 가능하지만 주로 사용하는 게 구분이 되어 있을 뿐이다. 이거에 절대 낚이시면 안 된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구 대상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 있어요. 제가 사과에서 2번이나 연달아 냈거든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모집단. 연구 대상 전체는 모집단이고요. 모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전체를 시행하는 게 어려우니까 뭘 뽑아요? 표본을 뽑습니다. 표본 집단을 뽑고 이걸 뽑는 추출 방식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무작위 추출이고 이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본을 뽑았을 때 무슨 원리가 충족이 된다? 대표성의 원리가 충족되고 그럼 이 대표성의 원리가 충족된 표본 집단에 대한 연구 결과를 가지고 모집단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일반화할 수 있다. 이런 원리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 집단 파트가 또 나왔네요. 이 문제 어려웠나요? 안 어렵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아까 다루지 않았던 것, 기관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회 기한은 크게 4가지가 나올 거예요. 내용과 목적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내용에 따라서 2개를 구분하고 사야의 목적에 따라서 2개를 구분합니다. 일단 1차와 2차는 내용에 따라 구분을 한 거죠. 1차는 뭡니까? 쉬운 거. 기초적인 거,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알려주는 겁니다. 기초적인 생활 양식이라고 표현을 하죠. 2차는요? 모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심한한 내용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례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다음에 공식과 비공식은, 공식은 뭐예요? 목적이 사회야. 근데 비공식은 목적은 사회가 아닌데 사회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가장 수능에서 제일 많이 내는 사례는 회사예요. 회사. 직장을 사례로 많이 듭니다. 직장은 목적이 뭐예요? 돈 버는 겁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게 목적인데 직장에서 생활하다 보면 사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공식과 공식을 여러분이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기준을 알고 계신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역할 갈등. 자, 2가지 이상의 직에서 서로 다른 역할이 동시에 요구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 상황을 말하는데 역할 긴장, 역할 모순 여러분 구분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수능에서 그냥 역할 갈등으로 나오니까 이것만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랬을 때 사실 역할 갈등은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일반적으로 항상 틀린 부분이에요. 거의 95%가 항상 심리작품이에요.
단순한 심리적 고민으로 나왔습니다. 2018년에 유일하게 역할 갈등이 정답인 보기, 맞는 보기로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 해에도 이렇게 특강해주면서 역할 갈등 나오면 그냥 틀린 거야 라고 했는데, 물론 예외가 있을 수는 있는데 거의 그랬는데 하필 예외가 그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물론 풀었던 친구들은 안 틀렸겠지만,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100%라고 했다가 그렇게 수정을 100%를 주체를 바꿨어요. 95로. 한 번 예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의 항상 심리적 고민이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휘와 역할도 있습니다. 지위는 성취지위랑 기속지위가 있죠. 성취지위는 내 노력에 의해서 얻어진 지위, 기속지위는 내 노력과 무관한 선천적으로 얻어진 지위를 말하고,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아빠나 엄마 같은 거는 가족에 관련된 지위가 일반적으로 그 기속지위이긴 하지만, 아빠 엄마는 뭐 해야 돼요? 엄청나게 노력해야 되잖아요. 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결혼이 왜 이렇게 힘든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노력해서 얻는 지위가 가족에 관련된 지위라고 다 기속지위가 아니라는 것도 구분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지위와 역할이 세트죠. 역할에 대한 보상과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뭐가 맞는 거예요? 역할 행동. 역할은 뭡니까? 예정보. 맞아. 각 지위에서 기대되는 행동 양식. 학생의 역할은 공부하는 거. 이렇게 습득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공부라고 했을 때 왜 까우뚱하죠? 자, 그러면 공부하는 방식이 여러분들마다 어때요? 달라요. 다르지 않나요? 구체적으로 활동하고 기대되는 행동 양식을 수행한 게 역할 행동이니까,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 혹은 그 제재 뭐 이런 거, 오 좋아요. 네,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사회 변동 이론이네요. 진화론과 순환론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해설해 드려요? 아니요. 근데 여러분들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꽤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자, 이거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6월에 사회변동론 파트고요. 이게 몇 번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A랑 B가 진화론, 순환론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사회변동에 작용하는 인간의 자율성을 강조한다라는 표현을 물었습니다. 이 자율성을 경시하는 이론이 뭐예요? 순환론이다. 왜죠? 어차피 망하니까. 맞아. 어차피 소멸하는 운명론적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인간의 자율성을 경시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랬을 때 그럼 진화론은 인간의 자율성을 강조할까요? 강조하지 않을까요? 강조해요? 약간 능동적으로 진화하는 약간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네, 강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걸 경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강조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않아요? 않아요. 않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차피 키워드는 여기서는 순환론으로 포커스가 맞춰질 거예요. 이 자율성은. 근데 아무튼간 이제 이거를 많이 물어보시길, 진화론에 대해서 물어보시길래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것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5번 보기. 운명론적 관점에서 사회변동을 설명하다가 가안이 나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보기는 틀린 보기였어요. 정답은 위에 있었으니까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었는데 5번이 틀린 이유를 우리가 판별해 봅시다. 왜 틀렸죠? 가이드 저건 맞아요. 여기 보면은 가가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여기에 3점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흥망성쇠에 해당하는 순환론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B는 자연스럽게 진화론이겠죠. 근데 이거 문항을 보면은 3점이 되기 위해서 이 3개의 문항이 전부 다 정답이 돼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B를 보면 진화론에 해당하는 표현이 이 2개가 보면은 맞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틀려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 조건을 넣었을 때 이 문장을 가에다 넣어버리고 나에다 넣어버리면 어때요? 둘 다 3.2점을 획득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아니냐 아니라 둘 다 들어가야 할 수 있다 라는 표현이 나와야 되는데, 요게 그나마 좀 어려운 보기가 돼야 되니까 사실 이렇게 하고 5번을 세팅하는 게 좀 더 좋은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근데 이렇게 문제를 내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도표가 4개라서 맞아요. 도표가 4개이기 때문에 개념 문제 이렇게 조금이라도 꺼낸 순간 여러분들 시간이 모자라져요. 절대 30분 안에 20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본적이고 여러분들 그냥 개념 여태까지 방금 제가 진짜 빠르게 리뷰하는 그 개념들만 여러분들 알고 계셔도 수능에서 푸는데 지장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건 했고, 자, 사회보장제도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나 못 풀겠다. 몇 번 찍을래? 2번. 5번. 자, 일단 6월부터 가봅시다. 나 6월 몇 번 찍을래? 5번. 5번? 4번? 자, 근데 사실 잘 모르겠는데 몇 번을 걸러야 될지 보이지 않나요? 1번. 1, 2번. 1번. 1, 2, 3번 걸읍시다. 1, 2, 3번 걸읍시다. 왜 걸러요? 짧아요. 짧아요라니. 여태까지 제 수업을 뭘 듣는 겁니까? 그냥 개념만 알면 돼요. 가식적이에요. 정답은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무슨 문제입니까? 도표 문제죠. 표 문제입니다. 심지어 메인 키가 될 거예요. 사회복지제도는. 근데 개념을 가지고 판별할 수 있는, ABC 요거 지문 분석해서 하면은 사회보험공조 사회서비스 뭔지 판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했는데 그냥 이걸로 사전 예방, 보편적 복지, 수혜자, 부담자 일치하지 않다. 그냥 개념 써놨잖아. 이런 거 정답은 낼 거면 뭐하러 이런 어려운 표를 만들었겠냐고요.
출제자를 생각해보세요. 출제자가 이렇게 어렵게 계산을 해가지고 도표를 만들었다는 거는 님들이 이 도표를 풀라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풀어도 판별할 수 있는 1, 2, 3번 보기를 정답으로 세팅한다? 멍청한 짓이죠. 절대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만 알아도 우리는 오케이. 정답 확률이 20%에서 50%로 늘어나는 기적을 맛보세요. 이야, 대박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4번과 5번 중에 여러분 뭘 찍을래? 전 찍을 게 정해져 있거든요. 5번. 5번이 믿음직한데. 믿음직해? 더 적은 거. 뭔가 개념이 좀 같다. 같다.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주관적 경험이에요. 저는 5번이 찍을 겁니다. 아직 안 풀었지만 5번이 찍을 거예요. 왜냐? 까다로운. 이렇게 두 개가 남았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기 보면은 4번 같은 경우는 뭐뭐저것보다 높다, 그러니까 높거나 낮은 거를 묻는 문항이 있고 같다를 묻는 문항이 있어요. 도표를 보면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기출문제, 평가원과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보니까 같다의 문항이 정답인 경우가 조금 더 많았어요. 이거는 제 그냥 제 통계적인 근거입니다. 물론 그걸 다 일일이 다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 경험과 데이터 분석회 이 6년치의 통계 자료가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저라면 풀어야죠, 당연히. 풀어야 되는데 못 풀겠다. 그럼 높다는 같다 남았네? 그럼 난 같다 찍으래 하면서 5번을 찍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정답일지 잘 모르겠네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은 A는 B와 달리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답니다. A 뭡니까? B와 달리니까 B를 분별할 수 있겠네요. 서비스. B가 사회 서비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는 A와 달리 상호구조의 원리가 적용된답니다. 상호구조는 누구예요? 보험. 사회보험이니까 뭐가? C가 사회보험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A가 공공구조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바로 가보죠. 공공구조는 사회 서비스와 보험과 달리 사전 예방적 목적을 가진대요. 사전 예방적 목적 가진다. 누구죠? 사회보험. 사회보험. 사회보험인데 공공구조로 돼 있으니까 1번. 틀렸고요. 2번.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는 공공구조, 사회보험과 달리 보편적 복지의 이념을 바탕으로 합니다. 보편적 복지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건 누굽니까? 사회보험. 사회보험이니까 이거 어때요? 사회보험이니까 C가 와야겠죠? 그래서 2번은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사회보험은 공공구조, 사회서비스와 달리 비용 부담자,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사회보험의 특징 중에 무슨 원리가 있어요? 상호구조. 이거와 관련된 거. 부담자,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걸로 도출할 수 있는. 돈만 일상이 많이 내는 거. 그건 능력 부담의 원리고요. 소비 지원을 혜택을 받는 사람이 보험료를 내는 거. 수혜자 부담의 원리입니다. 그런 말은 사회보험은 비용 부담자와 수혜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치한다. 일치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험을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3번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해설하니까 이렇게 개념 설명했는데 이거 지금 무슨 문제예요? 도표문제예요. 도표 문제예요. 걸러버려요. 실제 수능 때 나 시간 없다. 그냥 넘겨버리라고요. 사원만 따지라고요. 오케이? 네. 자, 그랬을 때 그다음에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유형이라 당황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이게 처음 보지만 어렵지 않았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A, B, C 이 그림 여러분들이 그리셔가지고 여기 있는 수치 그대로 쓰면은 바로 판별할 수 있는 쉬운 문제 아니었나요? 맞아요. 맞아요.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서 보다시피 여러분 최근에 막 이투스 대성 이런 거 풀면서 사설 풀면서 너무 난이도 어려워가지고 좌절했잖아요. 사설은 원래 어렵게 돼요. 여러분들 연습하라고 내 학원 많이 들으라고 돈 많이 쓰라고. 평가는 그딴 거 안 냅니다. 평가는 쉬워요. 수능도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를 믿고 제 경험과 데이터 이 분석을 믿으시고 이 정도 수준을 준비하시면 돼요. 괜히 쓸데없는 허딩을 빼지 마세요. 물론 허딩을 빼야 할 때가 있어요. 언제 사실 저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장담을 할 수 없어요. 당연히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시간이 많이 남았을 때 혹시 모를 그런 위험성이나 그런 가능성을 두고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는 건데 지금 수능이 얼마 남았어요? 23일. 수능 지금 2주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때는 쓸데없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꼭 수능에 나오는 거 여기 있는 거 지금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거 어디 갔어? 요걸 하시는 거라고. 요것만 하면 돼요. 이것만 해도 부족해요. 여러분 여기서 다 맞출 자신 있어요? 여기서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등급이 그따군데 이것만 안 틀리게끔만 하셔도 여러분들 등급 원하는 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시라고 제발.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거 그냥 쓰면 되는데요. 자, A가
보니까 공공구조였고요. B가 서비스였고 C가 사회보험이었죠. 근데 보면은 중복 수혜자 가구가 가지역에는 2%, 나지역에는 5%가 나오네요. 그럼 이걸 가지역이라고 하면은 가지역은 중복 가구가 2%고요. 자, AB의 중복 가구 몇 %인가요? 여기서 10%라고 나와 있는데 ABC의 중복 가구가 2%니까 여기 몇을 쓰면 돼요? 8을 쓰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공구조와 사회보험, 그러니까 A와 C의 수혜가구와 중복은 6%인데 3개의 중복이 2니까 여기 몇을 쓰면 돼요? 4. 마찬가지로 여기 몇을 쓰면 됩니까? 48을 쓰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비교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냥 표를 하나로 해서 숫자 색만 다르게 쓸게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중복 가구가 몇이에요? 5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여기서 여기에 들어갈 숫자는 몇이겠어요? 15. 여기는 15고요. 여기는 4고 여기는 40 맞네? 40이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은 그냥 바로 나오는 보기들이었잖아요. 어렵지 않네요. 자, 그랬을 때 4번 보기를 보죠. 사회보험과 서비스 혜택을 모두 받는 거. 자, 사회보험과 서비스 혜택을 받는 거는 여기네요. 자, 사회보험과 서비스 혜택을 모두 받는 건 여기인데 반면에 공공구조 혜택을 받지 않는답니다. 그럼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두 혜택을 받지만 공공구조 혜택을 받지 않는다. 수치로 말하면? 왜 말을 못해? 48. 여기 48. 요거는 가지역이 48인 거고요. 그럼 나지역은 몇이에요? 40. 40이네요. 어때요? 누가 더 높아요? 가지역이 더 높으니까 4번 틀렸네요. 오호라? 그럼 정답 당연히 5번이겠는데? 한번 봅시다. 사회보험과 공공구조. 사회보험과 공공구조의 혜택을 받긴 하지만 서비스 혜택을 받지 않으니까 요 수치를 보면 되겠네요. 근데 보니까 우리가 구해놨는데 판별도 하기 전에 44가 떴어요. 같죠? 네. 다 다른데 얘만 같아. 뭔가 느낌이 오지 않아요? 왜 얘만 같을까? 왜 얘를 일부러 이렇게 세팅을 했을까? 이거 왠지 느낌이 나는데? 이거 정답이지 않을까? 라는 여러분의 촉이 있어야 돼요. 찍는 것도 이렇게 찍는 거예요. 이렇게 수치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문제 만들 때? 출제자가 엄청 계산을 해야 돼요. 이렇게 나오게끔 다 하나하나를 다 따지고 검사하고 막 복잡하게 세팅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높다 낮다는 그냥 아무 숫자나 써도 판별이 그냥 무조건 나오니까 생각보다 문제를 만들기가 쉬워요. 근데 같은 수치를 만들려면 진짜 만드는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통계적으로 같다라는 보기가 정답일 확률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고 찍으려면 이런 걸 찍어라 라는 팁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이 수업의 정수가 이 뒤에 있는데 먼저 간 친구들 이걸 못 들어서 좀 아쉽죠. 하지만 제가 정쌤 수업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편집해가지고 이거 오늘 듣고 끝내지 마시고 언제 들어라? 배속 올려서 수능 전날 들어보세요. 진짜 그럼 더 효과적일 거예요. 아무튼가 야 그만 팔고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여러분 이거 몇 번 찍을래요? 자, 풀기 전에 난 찍는다. 몇 번 찍을래? 5번. 왜 다 갈리네요? 제가 팁을 꽤 줬는데 3번 5번 3번은 뭘로요? 자, 볼까요? 저라면 이번에 몇 번을 찍냐면 저라면 이번엔 4번을 찍어요. 찍는 겁니다. 찍는다면 저는 4번을 찍어요. 자, 보세요. 제가 여기에도 팁이 있는데 동일해요. 보면은 이런 도표 문제는 전부 다 비율을 줘놓고 수를 묻습니다. 그죠? 근데 이 문제는 그 팁을 적용을 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왜? 1번부터 5번까지 전부 다 수가 깔려있어. 이런 젠장! 이 찍기 팁을 쓸 수가 없잖아요. 무조건 풀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그럼 이때는 역발상을 하는 거죠. 분명히 수를 물었는데 유일하게 4번만 비율을 물었네? 뭐지? 왜 얘만 비율을 물었지 이번에? 그러면서 약간 의심을 하게 돼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렇다고 해서 이걸 찍지 않아요. 제가 이 찍는 거에 근거를 가져온 건 이겁니다. 기억. 여기 보면 4번 보기가 A지역의 수급자 비율이 C지역의 수급자 비율보다 높대요. C지역의 수급자 비율은 11%로 나와 있어요. 그죠? 근데 A지역의 수급자 비율은 기억으로 구해야 하는 수치네요. 오호라! 구해야 하는 수치에다가 지금 유일하게 비율을 물어? 그럼 요거 느낌이 나는데? 4번 찍어볼까 하면 4번을 찍을 거예요. 근데 이게 4번이 정답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한번 볼까요? 자,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요거 혹시 푸는 원리 알고 계신가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자,
지금 기준이 되는 지역을 우리는 무조건 뭘로 놓는다? 도표하면서 계속 하고 있잖아요. 100으로 놓고 푸시면 되는데 각본 AC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B 지역의 인구가 A 지역 인구의 2배라면 그럼 B 지역이 A 지역이 기준으로 봤을 때 A 지역을 100명으로 놓고 B 지역이 그럼 200명이 된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이 수치를 써놓고 문제를 접근해 봅시다.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지우고 쓸게요. 여기 쓰면 혹시 글자가 덧대서 잘 안 보이려나? 그거예요. 걔도 잘 보이시죠? 오케이. 자, 절로 가면 영상이 잘리는 느낌이어가지고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 전체 값이 나왔으니까 근데 우리가 문제는 신지역의 인구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여기를 미지수 x로 놓고 푸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 전체 값이 나와 있으니까 요거와 요 식으로 방정식을 세워서 계산을 하면 되겠다. 딱 초기 오잖아요. 이 유형 익숙하실 텐데 자, 그러면은 봅시다. 식을 어떻게 세우면 돼요? 100 더하기 200 더하기 X. 200 더하기 x 분의 자 A적 우리가 100명을 하는데 14%니까 몇 명? 14명. 14명 더하기 200명 중에 13%니까 26명. 그 다음에 여기가 우리가 그 인구수는 몇인지 모르지만 비율을 아니까 5x. 0.5x 2X. 20%는 0.2잖아요. 네, 0.2x 곱하기 100을 했더니 이게 몇이다? 14. 네, 이게 14%라는 겁니다. 자, 요게 식이요. 요거 구하면 이제 우리가 x 값, 즉 C 지역의 인구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계산하시면은 제가 굳이 계산 안 하고 계산했을 때 3분의 100이 나와요. 이거 제가 계산 과정까지 보여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네. 자, 3분의 100이 나왔다. 그래서 x가 3분의 100. 3분의 100인 거 나왔어요. 그럼 이게 계산하는데 복잡하잖아요. 여러분 몇 곱할래요? 3 곱하면 돼요. 그래서 A지역을 300명으로, B지역을 600명으로, 그 다음에 C지역을 100명으로 놓고 계산을 하시면 이다음부터는 이제 완전 일사천리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봅시다. 자, 가와 나의 이제 제도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겠죠. 가는 뭘까요? 공공구조. 사보가 누구지? 그 원피스 캐릭터 이름 아닌가요? 지금 사보가 왜 나옵니까? 누가 그랬어요? 자, 보세요.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래요. 공공부조 혜택을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가난한 사람. 최소한 무슨 빈곤에 해당해야 한다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상대적 빈곤에 해당할 정도로 가난해야지만 우리나라에서 공공부조 혜택을 받는다고 했었어요. 즉 소득 인정액이 일정 이하인 사람은 공공부조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가 공공부조고요. 그 다음에 나는 자연스럽게 그럼 사회보험이겠죠. 나는 보니까 다른 실직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이렇게 생계지원도 하고 고용 안정을 위해서 사업주가 그리고 근로자 사업주가 공동 부담을 하고 있대요. 이 말은 수혜자 부담의 원리를 따른다는 말도 도출할 수 있고 그래서 사회보험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도출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이거 4대 보험 중 그거거든요. 뭔지 아시겠어요? 실업했는데 실직했는데 하니까 맞습니다. 고용보험, 실업보험 그거 말하는 거고요. 가 같은 경우는 보면은 건강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니까 이거는 의료급여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디테일한 제도를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 지문 안에서 소득 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하라는 표현이 나오면 공공부조겠구나. 그 다음에 돈을 주는데 모든 사람에게 대상을 하고 있다. 주는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이면 사회보험. 근데 돈을 주는 게 아니다 그러면 서비스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고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은 A지역에서 선별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제도를. 선별적 복지는 누굽니까? 특정 누군가에게 뽑아서 특정 누군가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둘 중에 뭐? 공공부조입니다. 공공부조, 그러니까 가지역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가를 따지면 되는데, 수를 물었을 때, 보편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제도는 모두가 우리나라가 이제 강제가입을 하고 있으니까 사회보험은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잖아요. 그래서 보편적 복지의 성격을 갖는다고 표현을 하는데, 보편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제도의 숫자 수보다 많대요. 그럼 수를 계산하시면 되겠죠. 왜? A지역이 300명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 A지역 300명에서 공공부조의 혜택을 받는 사람. 계산하려고 했더니 여기가 안 나와요. 그럼 그거 구하시면 되겠죠. 자, 어떻게 구할래요? 기억은 300, 100. 아까 똑같이 노가다 한다. 맞아요. 노가다에서 여러분들 구하시면 돼요. 식 세워가지고. 이 식 세우는 거 제가 굳이 설명해 드려야 될까요? 동일하니까 제가 시간 단축을 위해서 빼고 제가 수치만 적어 드릴게요. 수치가 맞아요. 9%입니다. 9%예요.
그러면은 300명 중에 9%랑 300명 중에 14%네요. 뭐가 더 많겠어요? 14%. 14%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겠죠. 기준이 동일한데. 그러면 1번은 맞는 보기, 틀린 보기? 틀린 보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지 않으니까. 숫자를 내가 적어드려야 돼요. 아니요. 괜찮죠? 그렇게 굳이 안 가도 되죠. 그 다음에 2번. 대상자에 대해서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는 제도.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는 거는 특정 누군가만 혜택을 받는 공공구조를 말하는 거죠. 자, 공공구조의 경우에 지역별 수급자 수는 C정이 제일 가장 적대요. 어때요? 맞아요. 정답은 2번입니다. 왜? 기준점이 일단은 100명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공공구조의 혜택을 봤을 때 300명 중에 9%, 600명 중에 7%, 100명 중에 11%거든요. 계산하면 이게 11명으로 가장 적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선생님 찍기 팁이 틀렸어요. 틀렸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인간적인 면모가 나옵니다. 자, 이거는요 정말로 푸는 게 아니라 팁이에요. 찍을 때 이렇게 찍으라는 거지 이게 100%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근데 만약에 찍어야 한다면 이렇게 찍었을 때 확률이 높다는 거지 절대 100%가 아님을 제가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 했을 때 찍기가 너무 기가 막히게 맞으니까 이게 뭔가 정답 알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여러분들 의심을 하셨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찍으면 되긴 하는데 그게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다. 왜? 찍기니까. 근데 그래도 찍어야 된다면 정말 모르겠다면 이렇게 찍어라라는 걸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3번. 강제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건 누굽니까? 사회보험이고요. A지역과 C지역의 수급자 수의 합은 B지역 수급자의 수보다 많대요. 네, 당연히 2번이 맞으니까 3번은 틀릴 수밖에 없겠죠. 수는 여러분이 이거 가지고 그냥 계산해 보시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좀 억울했어요. 사실 나라면 4번을 정답을 했을 텐데. 근데 9% 구했지만 어때요? 11%가 더 크니까 4번이 틀린 보기잖아요. 그래서 4번은 정답이 아니라 사실 정답은 지금 우리가 표시해 놓은 것처럼 2번이 정답이었다는 거. 네, 2번이 정답이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 사업 서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수급자 수랑 그 다음에 상호구조의 원리가 적용되죠. 그 사후 처방은 누구예요? 사후 처방은 공공구조고 상호구조의 원리는 사회보험. 네, 이것도 계산해 보시면 틀립니다. 그래서 5번은 정답이 되지 않고요. 자, 이것도 키워드 쭉. 사회복지제도 내용이 많네요. 근데 지금 제가 문제 풀이하면서 대부분의 개념을 설명드렸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 사례들이랑 대표적인 특징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안다는 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회서비스는 돌봄, 재활, 가사지원, 상담 등의 그런 표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사회서비스로 가시면 되고 대표적인 특징이 돈을 안 주니까 무슨 지원? 비경제적 지원을 준다는 거. 뭐 나머지 내용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소득 재분배 효과는 뭐가 제일 크다? 공공구조. 왜? 공공구조는 내가 돈을 내지도 않는데 혜택을 받는 거고 사회보험은 돈을 내는데 거기 플러스 알파로 받으니까 돈을 내지도 않으면서 받는 게 내 주머니가 더 빵빵해진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공공구조가 제일 크고요. 사회보험이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입니다. 그럼 수혜 대상자의 범위는 뭐가 제일 클까요? 사회보험. 사회보험.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 그 다음이 공공구조임을 잘 주의하시라고 했죠. 사회보험의 가장 큰 이유는 강제가입이니까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기 때문이고요. 서비스가 더 큰 이유는 원하는 사람들은 맞아, 원하는 사람 신청하면 다 받을 수 있는데 공공구조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소득 인정의 이하의 기준이 정해져 있잖아요. 다 혜택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상자의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제도 도표 찍기 팁입니다. 정리. 도표 문제에서 방금처럼 개념을 묻는다. 어떻게 해라? 걸러요. 쿨하게 걸러라. 그 다음에 높거나 낮음을 묻는 문항보다 뭐가? 같다. 같음을 묻는 문항이 정답일 확률이 높다. 왜? 세팅하는 게 훨씬 어렵거든. 그래서 그 다음에 3번 비율을 주고 수를 묻는 문항이 정답일 확률이 높다. 볼래요? 여기서도 보니까 결국에는 비율을 줘놓고 수를 묻는 문항이 정답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아쉽게도 그렇게 찍을 수 없는 게 보기가 전부 다 이렇게 수를 물어버렸으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도표 문제를 풀면서 공통된 건 전부 다 비율을 줬고 수를 묻는 문항이 공통적으로 전부 다 정답이었다는 거죠. 그게 메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푸실 때, 찍으실 때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훨씬 정답률이 높아진다는 거. 그 다음에 거의 다 끝이 와가네요. 자, 사회명령은 실제로 해설할까요? 아니요. 개뿔 안 합니다. 네, 내용 정리도 너무 간단하죠. 자, 명목론은 뭐가? 개인이 더 중요한 거고, 개인을 더 강조하는 거고, 실제로는 사회를 더 강조하는 겁니다. 뭐 이거 푸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뭐냐? 빈곤 파트네요. 빈곤 도표 문제 나올까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동안 도표 빈곤 문제 푸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쿨하게 여기서 버리세요. 놓아주셔도 됩니다. 이런 개념 문제는 맞추라고 내는 문제죠. 자,
절대적 빈곤의 구분 기준 우리나라 기준으로 뭐? 최저 생계비. 그다음에 상대적 빈곤은 중위소득의 50%. 그다음에 모든 빈곤은 상대적 박탈감의 원인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다음에 반드시 중위소득의 50%가 최저 생계비보다 큰 것은 아니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나라마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나라 기준은 중위소득의 50%가 최저 생계비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게 있다 보니까 실수를 하게 되는데 절대 꼭 그렇게 단정 지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즉 상대적 빈곤이 항상 절대적 빈곤보다 많지 않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되겠네요. 근데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절대적 빈곤에 해당하지 않지만 상대적 빈곤에만 해당하는 계층이 있겠죠. 이건 바꿔 말하면 소득이 뭐보다 큰데 뭐보다 작은 사람들? 최저 생기보다 큰데 최저 생기보다 소득이 크지만 중위소득의 50%보다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근데 그건 우리나라 기준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관점이네요. 기능론, 갈등론, 상상론. 설명합니까? 아니요. 이거 못하면 여러분 사용나 그냥 포기하세요. 자, 기능론, 기능 역할 균형, 안정 조화됐어, 통합, 강조하되 해체 빨간색 돼 있네요. 해체가 왜 기능론의 키워드죠? 사회가 해체되는 이유가 뭐였어요? 삐그덕삐그덕. 맞아, 삐그덕. 제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 사회가 해체되기 때문에 유일하게 부정적인 단어인데 기능론의 키워드가 된다고 강조를 했었죠. 기억을 해주시고요. 특징이네요. 상호 연관 사회 유기체에서 생물 유기체, 보수주의적 관점 뭐 다 아실 거고, 갈등론, 갈등 불평등, 지배, 피집의 억압, 착취, 재생산, 사용적, 진보주의적 관점 뭐 다 뻔하잖아요. 상징, 상호적, 상호적인 의미고요. 해석 가능 맥락. 네, 쉽습니다. 자, 이거 그 사회 불평등 파트예요. 그 중에서 제가 여기 밑줄 친 것처럼 사회적 소수자가 나와 있거든요. 사회적 소수자를 2번 냈어요. 제가 사회적 소수자도 정리해드렸죠. 이건 해설은 필요 없습니다. 근데 특징, 요거 5개의 특징 기억하시면 풀 수 있어요. 1번,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성의 차이로 인해 부당한 차별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사회적 소수자입니다. 신체적 문화적 특성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소수자니까 수적으로 적은 사람이에요? 아니요. 반드시 수적으로 적은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얘가 지배집단이 이 경우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수의 많고 적음으로 판별하는 게 아니라 뭘로 판별? 그렇죠. 사회적 권력이나 영향력의 힘의 유무로 판단한다는 거. 4번. 지나친 배려는 무슨 문제? 역차별. 차별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들에 대한 규정은 어떻다? 상대적이다. 시대마다 사회마다 상대적이다. 요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나 이거 모르겠어. 몇 번 찍을래? 5번. 4. 자, 3번. 3번은 동일하다. 동일하다. 노노노노. 자, 저라면 이 부양비 파트를 못 풀겠어. 못 푸는데 6번 문제를 만났어. 저는 몇 번 찍냐? 5번 찍습니다. 왠 줄 아세요? 여기는 보면은 5번 보기만 유일하게 유소년 부양비, 노인 부양비, 총 부양비를 모두 싹 다 물었어요. 자, 이건 3번 풀어야 돼요. 이 도표에 있는 모든 정보를 해석해야 되면 유일하게 5번만 진위 여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도표 문제를 찍을 때의 마지막 팁은요, 가장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보기를 찍으라는 거예요.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판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나머지 보기는 보니까 2배 이상이다, 감소했다, 동일하다, 그래서 하나나 2개밖에 안 넣는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쉬운 보기죠. 그러니까 저라면 5번을 찍겠다는 거예요. 어때?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는 몇 번 찍을래요? 자, 9월 문제 여러분 몇 번 찍을래요? 찍는다면? 4번? 제가 찍기 팁을 알려드렸는데 왜 엉뚱한 번호가 나올까? 우리 아직 안 풀었어요. 근데 찍는 거예요. 5번. 4번. 5번. 4번. 자, 이거는 제가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일단 이거 해설하고. 자, 이렇게 쪼는 맛도 있어줘야죠. 자, 가봅시다. 자, 그럼 6월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이 6월 문제 여러분들 부양비 파트는 식이 사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표시했네. 저라면 사실 4번에 찍긴 찍어요. 네. 자, 이거 PPT가 편집이 잘못되어 있어서 실수를 했네. 자, 아무튼간 근데 제가 4번을 찍는 이유 어차피 나왔으니까 말하자면 왜일까요? 15세에서 64세를 구해야 돼서. 그걸 구해야 돼서 여기도 보면은 각국과 불국이라는 2가지 정보를 같이 물었기 때문입니다. 위에를 보면은 3번 같은 경우는 각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2배 증가했다면서 각국만 묻잖아요. 근데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을국 모두를 물으면서 여기서 도출해야 하는 이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찍기 팁이 적용이 좀 덜 되는 문제긴 해요. 근데 굳이 저는 찍는다면 이제 4번에 찍는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도표는 뭐 해야 된다? 풀어야 된다. 풀어야 된다.
찍기팁 이 정도 줬으면 여러분들 나머지는 알아서 하세요. 자, 아무튼간 이랬을 때 그러면 찍기팁 말고 풀이팁도 들어야 돼요. 풀이팁. 이 표를 빨리 만드세요. 그리고 이걸 쓰시면은 우리가 문제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써가지고 여기 밑에다 쓰시면은 보기 어때요? 힘들어요. 지저분해. 그래서 헷갈려요. 그러니까 아싸리 빨리 표를 만들어가지고 숫자를 대입해가지고 하시면은 사실 훨씬 빨리 풀 수 있거든요. 그렇게 푸시는 걸 제가 권해드리고요. 자, 그럼 봅시다. 보니까 2000년에 비해 2020년에 A정의 총인구는 20%가 증가했다 합니다. 그리고 A정의 노령화 지수는 2000년에 60이고 2020년에 125였네요. 자, 그랬을 때 노령화 지수는 0세부터 14세 인구분의 65세 이상 인구를 말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자, 한번 봅시다. 그리고 노령화 지수 같은 경우가 이렇게 나왔는데 노령화 지수가 지금 A정에 나와 있죠. 노령화 지수가 60이래요. 이 말은 0세부터 14세 인구 기준이 되는 2000년이 몇 명이라는 거예요? 25명. 어? 아니, 노령화 지수가 60이래요. A지역에. 노령화 지수가 60이고 그 다음에 0세 인구분의 65세 이상 인구가 노령화 지수랍니다. 그러면 0세부터 14세 인구가 몇 명일 때? 25명. 25명일 때? 맞잖아요. 25명. 노인이 15세면 이게 100명일 때? 아 100명. 아니 이게 100명일 때 60으로 풀어야죠. 어? 25명 맞아요.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준이 되는 숫자를 저는 100으로 놓고 풀어요. 뭐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거 25 이것도 약분하면 25가 맞죠.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푸니까 일단은 제 해설이니까 절 따라오세요. 했을 때 A적을 놓고 했을 때 노령화 지수가 60이라는 것은 노령화 지수가 0세부터 14세 인구분의 65세 이상 인구니까 0세 14세 인구가 100이라고 하면은 65세 이상 인구는 60이라는 거겠죠. 저는 그 숫자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0세부터 14세 인구는 100이고 그 다음에 65세 이상 인구는 60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랬을 때 65세 이상 인구를 우리가 구해놨네요. 근데 65세 이상 인구가 15%예요. 인데 이 값은 뭐분의 65세 이상 인구를 말하는 걸까요? 전체. 그렇죠. 전체 인구분의 65세 이상 인구를 말하는 거겠죠. 그럼 전체 인구 값은 우리가 모르지만 이거분의 60 곱하기 100이 15%라는 거겠네요. 그럼 이때 전체 인구는 몇이 될까요? 400. 전체 인구는 400 아닐걸? 400 맞아요? 숫자? 240? 아니에요. 죄송해요. 제가 이 숫자를 잘못했어요. 400 맞아요. 다른, 제가 지금 안 보고 하고 있잖아요. 그냥 실수 안 하게 보면서 하겠습니다. 네, 숫자를 외우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랬을 때, 그러면 400 빼기 160 하면 되니까 몇이다? 240이구나.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딱 한눈에 보이면서 이것도 빨리 우리가 도표를 판별할 수 있겠죠. 이랬을 때 A적의 총인구는 우리가 20%가 증가했다라는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400명에서 20% 증가하면 몇 명이 된다? 2020년의 전체 인구는 480명. 480명이 된다. 자, 일단 여기까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0세부터 14세 인구가 지금 20%네요. 그럼 이 말은 여기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분의 65세 이상 인구를 의미하듯이 이것도 뭐분의? 전체 인구. 전체 인구분의 유소년. 유소년 인구 0세부터 14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전체 인구가 몇이었어요? 480. 480분의 x 곱하기 100이 20%라는 거죠. 그럼 이때 유소년 인구 0세부터 14세 인구는 몇 명이겠어요? 이거 48의 20%니까 480의 20%니까 96이 되는 겁니다. 어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럼 0세부터 14세를 구했고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뭘 구할 수 있나요? 노인. 여기 보면 노령화 지수가 나와 있죠. 네. 노령화 지수가 2020년에 125가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구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노령화 지수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인구와 요 0세부터 14세 인구를 구하는데 0세부터 14세 인구가 나왔어요. 96이 나왔고 96분의 노인 인구 65세 이상 인구는 모르겠지만 그냥 곱하기 100을 했더니 이게 125라는 수치가 나온 거네요. X는 몇이다? 120? 여기 계산하면은 네, 120이 나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인구는 120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랬을 때 요거 빼면 되죠. 96 더하기 120
빼기 480에다 96 더하기 120을 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값이 몇이 나오냐? 264가 나오는 겁니다. 어때요? 이렇게 하면 이제 한눈에 보이니까 이거 가지고 보기를 판별하시면 되겠죠. 그럼 1번 보기 봅시다. 자, 2000년에 노인 인구 몇 명이에요? 노인 인구 60명이고 2020년은 20명. 2020년. 근데 여기는 노인 인구는 유소년 인구를 물었네요. 자, 노인 인구는 120명이고 유소년 인구는 96명. 2배 이상인가요? 아니요. 아니니까 1번 정답 될 수 없고요. 2번 2000년에 비해 2020년에 부양 인구. 부양 인구는 15세부터 65세잖아요. 240명에서 몇 명으로? 264명으로 증가했으니까 어때요? 틀렸어. 감수했다는 틀려서 2번 정답 아니고요. 자, 네. 3번. 유소년 부양비와 노인 부양비가 동일하다. 2000년 유소년 부양비 구하면 되겠죠. 65세 이상 인구분의 0세부터 14세. 자, 그러면은 불러보세요. 식. 240분의 100이고요. 곱하기 100. 그 다음에 이거랑 식 불러보세요. 264분의 96 곱하기 100. 96 곱하기 100. 어떻게 써요? 동일해요? 아니요. 동일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3번도 답이 될 수 없는 거고요. 자, 4번. 2000년에 비해 2020년에 노인 인구는 10% 증가했어요. 노인 인구 몇 명 증가했어요? 60에서 120으로 10%가 아니라 2배 증가했으니까 100% 증가했네요. 증가했으니까 4번은 틀렸고요. 유소년 인구는 5%가 아니라 100에서 96으로 줄. 저 96이 아니라 그 120 아니에요? 주영이가 잘못 불렀나 보네요. 이거 말하는 거죠. 네, 노인 부양비니까. 노인 인구는 여기서 65세니까 120. 120. 네, 120입니다. 좋아요. 좋은 지죠. 주영이 너 이렇게 믿었는데 실수하면 어떡해?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아무튼 이건 잘 잡아주셨고, 어쨌든 그 유소년 인구는 5%가 아니라 100에서 96으로 몇 퍼센트 감소? 100에서 96명이니까 4%. 이건 수학이잖아요, 여러분. 저보다 수학원이 빨리빨리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4번은 답이 될 수 없고요. 네, 마지막 5번. 2020년에 2020년 유소년 부양비는 감소하고 노인 부양비와 총 부양비는 모두 증가했대요. 이거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이 식에 맞춰서 이거를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시간상 식을 계산은 하진 않을게요. 근데 계산하면 5번이 맞는 보기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특히 팁을 알려드렸죠. 이렇게 제일 많은 정보를 요구할 때 이 문제가 정답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찍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이제 일단 4번에 찍는다고 했는데 이것도 맞는지는 한번 판별해 봅시다. 자, 여기서 보면은 0세부터 14세 인구, 즉 유소년 인구의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가 50명이라는 기준이 나왔네요. 그러면은 기준이 되는 걸 100명으로 놓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각국의 T년에 0세부터 14세 인구를 몇 명으로 가요? 이거를 100으로 놓는 거예요. 그럼 65세 이상 인구는 몇 명입니까? 50명. 50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0%인데 65세 이상 인구가 50명이라고 우리가 계산을 해놨네요. 그럼 몇 명 중에 50명이 10%일까요? 500명. 그렇죠. 500명 중에 50명이 10%가 되겠죠. 그러면은 전체 인구도 500명인 걸 알 수 있고요. 그랬을 때 15세부터 64세 인구는 몇 명? 350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월급도 구해주면 되겠죠. 네. 자, 월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0세부터 14세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가 40명이라고 하니까 동일한 숫자를 넣어주는 거예요. 100명일 때 노인 인구가 40명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 인구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X분의 40이 10%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체 인구는 몇 명? 400명. 400명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거 빼주면은 15세부터 64세 인구는 몇 명? 260. 260명이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조건을 보니까 여기가 좀 잘려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전체 인구가 외국의 전체 인구가 전부 다 몇 퍼센트 증가했대요? 10%가 증가했대요. 그러면은 각국의 T 플러스 60년의 전체 인구 몇 명? 550으로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T 플러스 60년의 외국의 전체 인구도 550. 네, 550. 400명의 10%는 440. 지금 여러분들의 대답을 믿고 가는데 이런 식으로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고 이제 나머지 구하면 되겠죠. 예를 했을 때, 자, 일단은 구해보죠. T년의 노년 부양비는 각국이 월급보다 크다. 노년 부양비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5세부터 64세 인구분의 65세 이상 인구고요. T년의 각국 노년 부양비 몇 분의 몇으로 하면 되죠, 그러면? 350분의 50이고요. 값은 350분의 50. 월급은요?
몇 분의 몇? 260분의 260분의 40. 260분의 40이네. 뭐가 더 클까요?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한 값이 바로 노년 부양비거든요. 결국이요. 당연히 열국이 더 크겠죠. 그래서 1번은 답이 될 수 없는 거였고요. 다음 1번 T 플러스 60년의 유소년 부양비를 구해야겠네요. 자, 유소년 부양비인데 아직 이 표를 다 안 채웠군요. 그럼 이 표를 채워봅시다. 자, 보시니까 전체 인구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20%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0세부터 14세 인구가 지금 보면은 200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은 0세 14세 인구가 100명일 때 65세 이상 인구가 200명이라는 것은, 그러면은 이 65세 이상 인구가 0세부터 14세 인구보다 몇 배 많다는 거예요? 두 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 인구를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되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나와 있죠. 그럼 전체 인구를 우리가 구해놨으니까 550명 중에 몇 명일 때 이 노인 인구의 비율이 20%가 되겠어요? 110명일 때 20%가 될 거고, 을국은 몇 명일 때? 자, 440명 중에 몇 명일 때 30%가 되겠어요? 3 곱해주면 되죠? 44 곱하기 3. 네, 그래서 132가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65세 이상 인구를 구했고, 이랬을 때 지금 말했듯이 200명이라는 것은 이 노인 인구가 0세부터 14세 인구보다 2배가 많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럼 바꿔 말하면은 이 110명을 반으로 줄이면은 나누기 2를 하면 0세부터 14세 인구가 나오는 거겠죠. 그럼 몇 명? 55명. 55명이라는 거고요. 여기는 3배이니까 그럼 몇 배가 많다는 거예요? 3배. 3배가 많다는 거니까 132를 3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몇? 44. 44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빼주면 되죠. 550 빼기 165 몇일까요? 안 나오죠, 바로? 385입니다. 385. 네. 그 다음에 440 빼기 176 바로 안 나오시나요? 204. 264입니다. 네. 네. 자, 계산해놨어요. 빠른 설명을 위해. 자, 이렇게 나오면 이제 그냥 수치 비교하시면 되니까 이제 쉬워지죠. 자, 봤을 때 T 플러스 60년의 유소년 비양비는 15세부터 64세 인구분의 0세부터 14세 인구네요. 자, 식 불러보세요. 몇 분의 몇? 300 30분의 330분의 330 여기 어디 있어요? 355네요. 355? 355. 385, 385. 아, 정말. 네, 385분의 55. 55 곱하기 100이랑 그 다음에 264분의 44. 이거 약분하면은 77분의 11이랑 66분의 11 나와요. 그러면은 뭐가 더 크겠어요? 66분의 11. 이쪽이 더 크겠죠. 그래서 2번은 틀린 보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T년 대비 T 플러스 60년에 각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2배 증가했대요. 65세 이상 인구 어때요? T 플러스 60년. 2배 이상. 그렇죠. 2배 증가가 아니라 2배 이상 증가. 50에서 110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뜻 보기에 2배라고 여러분 헷갈리실 수 있는데 2배가 아니라 2배 이상이에요. 그래서 3번은 틀린 보기고요. 아니 4번 T년 대비 T 플러스 60년 각국의 얼굴 모두 15세랑 64세 인구는 증가했대요. 어때요? 맞아요. 증가했어요. 몇에서 몇으로? 350에서 305세 385 그리고 260에서 264.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T년 대비 T 플러스 60년의 각국의 0세부터 14세 인구 증가했나요? 증가했어요? 몇에서 몇으로? 여기 표가 있잖아요. 100에서 55. 100에서 55로 증가가 아니라 감소했잖아요. 을국은 감소했어요. 을국도 감소했네. 그러니까 둘 다 감소. 여기는 맞네요. 여기는 감소. 그래서 5번은 틀린 보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찌키TV랑 했을 때 정답이 4번인 것도 또 적용이 됐고요. 자, 이 도표 문제의 마지막 팁 정리입니다. 여기까지 시간이 배터리가 용량이 남기를 바라면서 자, 지금 우리가 푼 것처럼 부양비 파트 나오면 이렇게 표 만들어서 푸시고요. 그래야 깔끔하게 보기 좋으니까 기준이 되는 연도 100으로 놓고 푸시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표 문제에서 보기가 나왔을 때 최대한 많은 정보를 묻고 있으면 그 보기를 찍는 게 제일 정답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에라 모르겠다는 말도 안 되는 팁인데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냥 4번, 5번 중에 하나 찍으세요. 이거는 부양비는 부양비 그냥 정말 밑도 없는 팁입니다. 이거는 사실 팁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냥 제 촉이에요. 촉 찍어야 되겠는데 잘 모르겠다. 얘네들이 왠지 뒷번호로 답이 정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냥 제 촉입니다. 촉 이거는 믿지 마세요.
그래서 4, 5번 찍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은 문화 이해의 태도입니다.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될 정도로 너무 쉬운 파트죠. 보면 자문화 중심주의, 사대주의, 상대주의 있고 뭐 이렇게 장단점이랑 특징이 있는데 핵심은 문화의 우열 평가의 대상으로 놓는 게 자문화 중심주의랑 문화 사대주의고 이해와 존중의 대상으로 놓는 게 문화 상대주의라는 거. 그래서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이게 유일하게 그 6월에 안 나왔는데 9월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번 수능에도 다른 문제가 하나 다른 키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상대주의, 그러니까 문화 이해 태도가 말고 우리가 주요 개념 다른 거 있잖아. 원래 기존에 하던 것들 그 중에 하나가 나올 수 있긴 한데 나올 확률이 희박하다. 만약에 나와도 얘를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그냥 요 주제만 챙겨가시면 되겠고요. 어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베스트는 진짜로 푸는 거지만 정말 도저히 안 됐다 싶을 때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전수해드린 여러 팁을 쓰시면은 조금이나마 여러분들 점수가 높아지지 않을까. 근데 진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 문제가 굉장히 쉬울 예정이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 어렵게 공부하지 마시고 남은 기간 딱 뻔한 개념, 중요한 개념 그리고 이 유형들로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셨을 때 원하는 점수를 받으실 거라고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늦은 시간까지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